안녕하세요. 파이팅 홍공TV입니다. 오늘은 미용 기능사 필기 기출 스피드 암기 노트 미용 이론 파트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피드 암기 노트는 시험이 임박했을 때 반복 듣기만으로 빠르게 내용 정리와 기출 문제 풀이를 동시에 할 수 있도록 핵심 내용만 간추렸습니다. 이동 중이나 주무시기 전에 짬짬이 반복하신다면 합격에 많은 도움이 되시리라 확신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 먼저 미용 기능사 시험의 출제 범위는 미용 이론, 피부학, 화장품학, 공중위생관리학 이렇게 4파트로 나눠져 있고요. 오늘은 전체 60문제 중에 20에서 25문제가 출제되는 가장 중요한 파트라고 할 수 있는 미용 이론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시간에 많은 내용을 담기 위해 다소 빠르게 진행되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너무 빠르다 싶으시면 화면 우측 상단을 클릭하셔서 자신에게 알맞은 속도로 조정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미용사의 업무는 두발, 머리, 피부, 두피조, 머리카락의 모양내기 등으로 모발을 건강하고 아름답게 손질하는 것입니다. 두발, 머리, 피부, 머리카락 모양내기 등으로 모발을 건강하고 아름답게 손질한다. 미용사의 업무. 하지만 두발만을 손질한다. 사람과 동물의 외모를 치료한다? 틀렸겠죠. 미용사가 치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봉사활동만을 행하는 사람이 좋은 미용사다? 자, 무조건 착하다고 좋은 미용사는 아닙니다. 자, 이렇게 만을 한다 이렇게 나오면 보통 틀린 답입니다. 봉사활동 좋지만 봉사활동만을 행하는 사람이 좋은 미용사다. 틀렸다. 자, 미용의 역사는 가장 자주 출제되는 것이 미용의 유래, 서양에서 최초로 미용이 시작된 곳을 묻는 질문이에요. 바로 이집트죠. 서양 최초로 미용이 시작된 곳은 이집트다. 기원전 1500년 전 나일강 유역에는 연중 기온이 높고 햇빛이 강해서 해나 나무에서 추출한 해나를 진흙과 섞어서 모발에 바르고 건조를 시켜서 염색을 하고 컬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퍼머넌트의 유래, 이 퍼머넌트를 처음 시작한 고대 미용의 발상지가 바로 이집트다. 무조건 나오는 기본 문제입니다. 서양 미용의 발상지는 이집트. 최초로 화장을 시작한 나라고 가발을 이용했으며 진흙으로 컬을 만들었다. 자, 눈화장도 했죠. 눈가에는 콜로 화장을 했습니다. 이집트. 그래서 이렇게 묻는 하나하나의 키워드가 모두 문제로 출제된다. 고대 미용의 발상지, 최초로 화장을 시작했다. 가발을 이용했으며 진흙으로 컬을 만들었고 눈가에는 콜을 그렸던 고대 미용의 발상지는 이집트. 자, 그리고 시간이 지나 기원전 1세기경에는 부인들의 머리 형태에 혁신적인 유행이 있었는데요. 바로 기원전 1세기경 부인들의 머리 형태의 혁신적 유행을 이끈 나라는 바로 그리스입니다. 이와 같이 비너스상의 헤어스타일을 잘 살펴보시면 당시에는 혁신적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머리 형태를 하고 있는데요. 기원전 1세기경 부인들의 머리 형태의 혁신적 유행이다. 그리스 찾으십시오. 그리고 로마에서 향료를 제조해서 사용했던 로마 귀족은 후후후란 기판입니다. 향료와 향수를 제조했던 로마 귀족. 후후후 하고 향기를 날리던 귀판은 귀족. 후란 기판입니다. 17세기 여성들의 두발 결발사로 종사하던 최초의 남자 결발사는, 자, 이 결발사라는 것은 가발을 올려주거나 머리를 묶어주는 헤어 담당자를 결발사라고 합니다. 17세기 여성들의 최초의 남자 결발사는 바로 프랑스 파리에서 성업하던 샴페인입니다. 17세기 여성들의 두발 결발사로 종사하던 최초의 남자 결발사는 머리 묶어주고 샴페인도 한 잔 건네던 멋을 알던 남자, 프랑스 파리에서 대박난 샴페인이다. 18세기의 높은 틀의 머리로 생화, 깃털, 보석 장식과 모형 배조, 모형선까지 머리에 얹어서 머리 형태가 무척 사치스러웠던 시대는 바로 로코코 시대입니다. 18세기의 높은 틀의 머리, swept-back hair with a bun, 틀의 머리로 생화, 깃털, 보석 장식과 모형선까지 얹어서 머리 형태가 사치스러웠던 시대는 로코코, 꼬꼬댁 로코코 시대입니다. 자, 그림과 같이 머리가 사치스럽다 못해 이렇게 모형선, 꼬꼬댁 깃털까지 아주 무겁게 목 디스크가 올 것만 같이 아주 불편하고 사치스러웠던 시대는 로코코 시대다. 프랑스의 메셀 그라토우, 아주 유명하죠? 바로 아이론을 발명한 사람입니다. 프랑스의 메셀 그라토우는 아이론을 발명해서 헤어스타일의 대혁명을 일으킨 마셀 웨이브 방법을 고안했는데 그 연도를 암기해야 됩니다. 아주 중요하다. 바로 1875, 1875년입니다. 프랑스의 메셀 그라토우. 아이론 네가 발명했어? 그래 또 마셀 웨이브 한번 출까? 1875 1875년입니다. 죄송합니다. 메셀 그라토우 아이론 발명 마셀 웨이브 1875. 자, 그리고 1905년에 영국의 찰스 네슬레는 스파이럴식 퍼먼트 웨이브를 고안했습니다. 자, 연도와 사람 그리고 개발한 웨이브 명칭을 연결시켜서 암기하고 계셔야 돼요. 1905 1905년 찰스 네슬러는 스파이럴식 퍼먼트 웨이브다. 찰스, 스파이럴. 그리고 1925년 독일의 조셉 메이어는 크루크식 퍼먼트 웨이브를 고안했어요. 조셉, 크루크, 조크다. 1925년입니다. 영국, 독일, 영국 순이에요. 1905년 찰스, 1925년 조셉, 크루크식, 조크. 그리고 1936년에 영국의 스피크먼은 화학약품을 이용해서 콜드 웨이브를 고안했습니다. 1936년에 말해봐. 영국의 스피크먼 화학약품을 이용해서 입이 너무 차가워서 말을 못하겠네. 콜드 웨이브를 고안했어요. 스피크먼, 콜드 웨이브, 조셉 메이어, 크루크식, 찰스 네슬레, 스파이럴식입니다. 자, 위에서부터 1875 마셀 웨이브고요. 1905년 찰스 네슬레의 스파이럴식 05 찰스. 1925년 이오 조크입니다. 조셉 메이어의 크루크식 조크. 이오 조크. 그 다음에 스피크먼 말해봐. 입이 얼었어? 스콜입니다. 스콜. 36 스콜입니다. 스피크먼의 화학약품을 이용한 콜드 웨이브는 1936년이다. 36 스콜. 우리나라 현대미용의 역사를 좀 살펴보면 해방 전과 해방 후로 나눌 수 있는데요. 먼저 해방 전에는 김환란 여사와 이숙정 여사를 기억해야 됩니다. 김환란 여사는 1920년대에 최초의 단발머리를 했고요. 이숙정 여사는 높은 머리인 일명 닭가머리, 1920년도에 선구적인 머리 스타일을 했던 김환란 여사와 이숙정 여사. 환란 단발, 숙종 닭가입니다. 환란 단발, 숙종 닭가. 당시만 해도 정말 깜놀 혁신적인 머리 스타일이었다. 환란 단발, 숙종 닭가.
그 다음에 1933년에 오엽주에 화신미용학원이 개원했고요. 종로에 1933년에 개원했다. 오엽주의 화신미용학원. 하지만 우리나라의 최초의 미용학교는 일본인이 아쉽게도 설립했는데요. 다나카 미용학원이다. 다나카 미용학원은 우리나라 최초의 미용학교로 일본인이 설립했습니다. 그리고 해방 후에는 김상진의 현대미용학원, 원정희의 정화기술고등학교가 개교하면서 우리나라 현대미용의 역사를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갔고요. 자, 그러면 좀 더 거슬러 올라가서 우리나라의 조선시대 미용의 발달 과정을 살펴보면 조선시대의 여인이 예장시. 자, 예장이라는 것은 혼례를 올릴 때를 얘기하죠. 정수리 부분에 꽂던 장신구는 바로 첩지입니다. 첩지. 조선시대에 여인이 혼례를 올릴 때 예장시의 정수리 부분에 꽂던 요렇게 정수리 부분에 꽂던 장신구는 첩지다. 자, 요 첩지에는 여러 가지 모양이 있는데요. 왕비의 첩지는 봉황 모양의 봉첩지, 상궁은 그보다 낮은 신분이기 때문에 개구리 첩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첩지와 비교되는 것이 이 비녀인데요. 비녀는 쪽진머리에 꽂는 겁니다. 비녀를 꽂았다고 하면 쪽진머리다. 예장시 정수리 부분에 꽂던 장신구는 첩지고 왕비는 봉첩지, 상궁은 개구리 첩지다. 조선시대에 연지 곤지를 찍고 신부 화장을 하는 혼례식은 조선 초 아니고 조선 중엽부터입니다. 연지는 화장할 때 붉은색으로 입술이나 뺨에 찍는 거고요. 곤지는 신부가 단장할 때 이마 가운데에 찍는 겁니다. 연지 곤지 찍고 신부 화장하는 혼례식은 조선 중엽부터 시작되었다. 조선시대 신부 화장의 특징은 분화장을 하고 밑기름으로는 참기름을 썼습니다. 아이고 고소해. 조선시대 신부 화장의 특징은 분화장을 하고 밑기름으로 참기름을 썼다. 동백기름 썼다? 틀렸어요. 참기름이다. 생머리 위에 가채를 얹는 머리는 큰 머리라고 했습니다. 어여머리, 큰 머리라고 했다. 생머리 위에 이렇게 둥글게 따은 머리를 하나 더 올리는 것을 가채라고 하는데 큰 머리, 어여머리라고 했습니다. 자, 조선 후기에 일반 부녀자들 사이에서 땡땡머리를 하고 비녀를 꽂았는데요. 바로 쪽진머리가 널리 유행했고 쪽진머리에다가 비녀를 꽂고 다녔습니다. 조선 후반 일반 부녀자들 사이에서 쪽진머리가 널리 유행했다. 자, 그래서 문제에 뒤통수를 낮게 머리를 따서 틀어 올리고 비녀를 꽂았다. 무슨 머리냐? 쪽진머리를 말합니다. 조선시대 일반 부녀자들이 뒤통수에 낮게 머리를 따 틀어 올리고 비녀를 꽂는 쪽진머리가 널리 유행했다. 자, 그림과 같이 뒤통수 낮게 머리를 따 올리고 비녀를 꽂았죠? 쪽진머리입니다. 그래서 비녀를 나타내는 말은 비녀, 잠자를 써서 성유잠, 각잠, 산호잠, 옥잠 등이 비녀를 나타내는 말인데 이렇게 비녀에 있는 무늬나 형태에 따라서 성유나 각잠 등으로 불렀고 또 재료에 따라서 산호잠, 옥으로 만든 옥잠 이렇게 나눠졌습니다. 비녀잠. 자, 이제 좀 더 거슬러 올라가 볼까요? 조선시대 전에 고려시대의 미용에 대해서 OX로 한번 살펴보면 고려시대에는 가채를 사용했고 머리 모양으로 신분과 지위를 나타냈다. 자, 가채를 사용하고 머리 모양으로 신분과 지위를 나타낸 건 신라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예요. 가채는 고려시대보다 훨씬 오래전인 신라시대부터 사용하고 있었다. 그래서 고려시대에 대한 설명으로 가채를 사용하고 머리 모양으로 신분과 지위를 나타냈다. 틀린 답으로 체크하셔야 됩니다. 슬슬 전대모빗, 자개장식빗, 대모빗을 사용했다. 자, 요것도 틀렸는데요. 슬슬 전대모빗, 자개장식빗, 대모빗은 통일신라 때 사용된 거예요. 통일신라 때 특징이다. 슬슬 전대모빗, 자개장식빗, 대모빗 사용은 통일신라시대다. 밑화장은 참기름으로 하고 볼에는 연지, 이마에는 곤지를 찍었다. 아까 했죠? 조선시대입니다. 고려시대 특징으로 틀렸다. 자, 머리다발 중간을 심홍색의 갑사로 만든 댕기로 묶어 쪽진머리와 비슷한 모양을 하였다. 자, 요건 고려시대 맞습니다. 고려시대에는 머리다발 중간을 심홍색의 갑사로 만든 댕기로 묶어서 쪽진머리와 비슷한 모양을 하였다. 자, 말로 이해해야 됩니다. 사진은 안 나오니까. 자, 그리고 고려시대에는 몽골족, 원나라의 영향을 많이 받았죠. 장기간의 원 간섭기가 있었기 때문에 고려시대 한동안은 일부 계층에서 몽골풍 남성의 헤어스타일이 유행했는데 그게 바로 개체 변발입니다. 황비용 스타일. 개체 변발. 변두리 머리카락은 삭발을 하고 정수리 부분만 남겨서 따 늘어뜨린 형태 황비용 스타일이 개체 변발이다. 자, 고려시대 그 이전 고대 미용에 대해서 살펴보면 사만시대는 호로 노비는 삭발을 하고 수장급은 모자, 일반인은 상투를 틀었습니다. 맞는 표현이다. 사만시대에는 포로 노비는 삭발을 하고 수장급은 모자를 쓰고 일반인은 상투를 틀었다. 그래서 머리형은 귀천 없이 자유로웠다 하면 틀려요. 이렇게 신분에 따라서 삭발을 하거나 모자를 쓰거나 상투를 틀었습니다. 고구려의 헤어스타일은 벽화를 통해서 할 수 있다? 맞습니다. 벽화를 통해서 여인의 두 발이 여러 가지 형태로 존재했다. 고구려 헤어스타일은 벽화를 통해서 그 자료가 남아있어서 알 수가 있다. 계급에 상관없이 부인들은 머리 모양을 똑같이 통일했다. 자, 머리 모양으로 신분과 계급을 나타냈습니다. 머리 모양을 똑같이 통일했다. 틀렸다. 자, 백제에서는 기혼녀는 머리를 틀어 올리고 미호는 따 내렸다. 맞는 표현입니다. 백제에서 기혼녀는 틀어 올리고 미호는 따 내렸다. 사극 보면 많이 나오죠? 이 정도는 상식으로 유추할 수 있습니다. 신라시대부터 금은 주옥으로 꾸민 가채를 사용했다. 자, 가채는 신라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사용했어요. 신라시대부터 금은 주옥으로 꾸민 가채를 사용했다. 옳은 지문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짙은 화장은 분대 화장을 시작한 시기인데요. 이 분대 화장을 시작한 시기는 바로 고려시대입니다. 짙은 화장인 분대 화장을 시작한 시기는 고려시대다. 우리나라 고대 여성의 머리 모양은 크게 얹은머리, 쪽진머리, 큰머리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높은 머리다. 자, 이거는 현대 미용인 1920년대 이숙종 씨가 몰고 온 센세이셔널한 머리 스타일이었죠. 높은 머리는 고대 여성 머리 모양 아니에요. 고대 여성 머리 모양은 얹은머리, 쪽진머리, 큰머리, 어여머리다. 언초큰입니다. 고대 여성 언초큰. 자, 그 밖에 우리나라 고대 머리 모양은 쌍쌍투머리. 주로 고구려 때 앞머리 양쪽에 틀어 얹은 모양을 쌍쌍투머리라고 하고요. 쪽머리는 뒤통수 위에 얹은 머리가 쪽머리입니다.
푼기명 머리는 양쪽 귀 옆에 머리카락 일부를 늘어뜨린 모양이 푼기명 머리고요. 귀밑머리는 말 그대로 귀밑 길이의 머리를 귀밑머리라고 한다. 그 다음에 중발머리는 뒷머리에 낮게 묶은 형태가 중발머리입니다. 쌍쌍투머리는 앞머리 양쪽에 틀어얹은 모양. 쪽머리는 뒤통수의 얹어머리, 푼기명머리는 양쪽 귀 옆에 머리카락 일부를 늘어뜨린 모양, 귀밑머리는 귀밑 길이의 머리, 중발머리는 뒷머리에 낮게 묶은 형태가 중발머리다. 자, 다음은 중국 미용인데요. 자, 중국은 한나라 BC 2200년경 한나라 때 이미 분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중국 미용에서 분을 사용한 때는 한나라 때 BC 2200년경이다. BC 1150년경 은나라 주왕 때 연지 화장 사용했고요. 자, 당나라 때는 액황을 이마에 발라서 입체감을 살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당나라 때는 홍장이란 게 있었는데요. 홍장은 100분을 바른 후에 다시 연지를 더 바르는 게 홍장입니다. 100분을 바른 후 다시 붉은 빛깔의 연지를 바른다 홍장이고요. 당나라다. 당나라는 액황, 홍장, 그리고 당현종 때 신미도, 눈썹 밑자를 써서 10종류의 눈썹 모양을 그린 게 신미도인데 언제냐? 당나라, 당현종 때입니다. 당현종 때 신미도는 10종류의 눈썹 모양을 그린 것이다. 자, 하지만 일본에서 유입된 가부키 화장이 서민층에 유행했다 하면 중국 미용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답입니다. 중국 당나라 때는 액황, 홍장 사용하고 당현종 때 신미도 있었다. 하지만 일본의 가부키 화장이 유행했다. 요건 틀렸다. 우리가 머리 부분을 총 5등분으로 나눴을 때 정면 부분, 이마 위쪽에서 정수리까지를 전두부, 탑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양측면, 정수리에서 귀 윗부분까지 연결했을 때 양쪽 측면을 측두부, 사이드라고 합니다. 우측과 좌측 양쪽에 있겠죠. 측두부, 사이드. 그리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뒤통수 부분이 두정부입니다. 영어로는 크라운이라고 하고요. 마지막으로 목 뒷부분 머리를 후두부, 네이프라고 합니다. 두정부 아래쪽 목 뒷부분을 후두부, 네이프라고 한다. 그래서 총 전두부, 두정부, 후두부, 그리고 양쪽 측두부 이렇게 5부분으로 돼 있고 문제는 이 영어로 자주 나옵니다. 전두부는 탑, 측두부는 사이드, 두정부는 크라운, 후두부는 네이프예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제가 이렇게 점을 찍어놨는데요. 헤어 시술 시 정확한 헤어 시술을 위해서 잡아놓은 주요 포인트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씩 살펴보면 이마 중심에서 왼쪽 오른쪽 라인이 꺾어지는 포인트가 프론트 사이드 포인트입니다. FSP, 프론트 사이드 포인트. 그리고 귀 상단부에 위치한 포인트가 이어 포인트, EP로 표시하고요. 목 뒤쪽 후두부의 중심 포인트가 네이프 포인트입니다. NP, 네이프 포인트. 그리고 이마 중심, 정면에서 봤을 때 딱 센터에 위치한 포인트가 CP, 센터 포인트고요. 마지막으로 뒤통수의 두정부와 후두부를 나누는 중심 포인트가 백 포인트입니다. BP, 백 포인트. 자, 그래서 문제는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커트 시술 시 두부를 5등분 했을 때 관계없는 명칭은 자, 탑, 사이드, 네이프, 크라운까지 모두 두부를 5등분 했을 때 나타내는 명칭이지만 헤드는 들어가지 않죠. 두부를 5등분하면 전두부 탑, 측두부 사이드, 후두부 네이프, 두정부 크라운으로 나타냅니다. 자, 두부 기준점에서 TP에 해당하는 곳은 TP는 탑 포인트의 약자인데요. 머리를 위쪽에서 바라봤을 때 전후 좌우 딱 중심에 위치하는 포인트가 탑 포인트다. 위쪽에서 전후 좌우를 구분짓는 중심점이 탑 포인트입니다. 그림과 같이 머리 위 중심점이고 머리를 정면에서 봤을 때 이마 라인의 중심점은 CP, 센터 포인트입니다. 두부 라인의 명칭 중에서 코의 중심을 통해 두부 전체를 수직으로 나누는 선은 자, 코의 중심을 통해 두부 전체를 수직으로 나눈다. 바로 정중선을 얘기합니다. 정확히 중앙을 지나는 선이다. 정중선은 이렇게 코의 중심을 통해 두부 전체를 수직으로 나누는 선이다. 정중선. 그리고 두부 라인의 명칭 중에서 이어 포인트에서 네이프 사이드 포인트를 연결하는 선은 무엇이라고 하는가? 자, 이렇게 문제에서 그냥 한글로 어디 어디를 연결한다 이렇게만 주어지고 그림은 나오지 않기 때문에 각 명칭이 설명하는 뜻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겠죠? 이어 포인트에서 네이프 사이드 포인트. 자, 그림을 보면 이어 포인트 EP에서 NSP 네이프 사이드 포인트를 연결하는 선이다. 바로 목 옆선이라고 합니다. 뒷목을 뜻하는 네이프 사이드와 이어 포인트를 연결한 선이다. 이렇게 목 옆선이라고 부릅니다. 이어 포인트와 네이프 사이드 포인트를 연결했다. 목 옆선이다. 자, 다음은 빛, 꼼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빛의 기능이라고 하면 모발 내의 오염물질을 제거하고 아이론 사용 시에 두피를 보호해줍니다. 모발을 살짝 띄워서 열 손상으로부터 두피를 보호해주는 기능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디자인 연출 시에 모양을 잡는 쉐이핑 기능도 할 수 있다. 빛의 기능은 오염물질 제거, 아이론 시 두피 보호, 디자인 연출 시 쉐이핑의 기능을 합니다. 하지만 모발을 고정해주는 모발 고정의 효과는 없다. 쉐이핑은 할 수 있지만 완전히 고정시키지는 못한다는 데 주의해 주시고요. 우리가 빛을 선택할 때는 빛살이 균일하고 간격이 일정해야 됩니다. 휘지 않고 똑 발라야 되고 물에 젖으면 안 되겠죠? 내수성이 있는 재료로 돼 있어야 된다. 그리고 너무 뾰족하지 않은 것이 좋습니다. 뾰족하면 다칠 수 있다. 너무 뾰족하지 않은 것. 하지만 되도록 무딘 것이 좋다 하면 틀려요. 너무 뾰족하지 않은 것이 좋지만 그렇다고 무딘 것이 좋다 하면 틀린다. 그리고 빛살이 두꺼운 것이 좋다 하면 틀립니다. 빛살이 균일하고 간격이 일정해야 되지만 그렇다고 두꺼운 것이 좋은 건 아니다. 이러한 빛을 보관하고 관리할 때는 빛 소독액으로 석탄산수, 크레졸 비누액을 쓰고요. 증기 소독을 자주 하면 안 됩니다. 보통 빛은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열기로 인해 변형이 유발될 수 있다. 빛 소독은 석탄산수, 크레졸 비누액으로 하고 증기 소독 자주 하지 않습니다. 변형을 유발한다. 그리고 소독액에 계속 담가둬도 변형이 유발됩니다. 소독 자주 한다, 소독액에 계속 담가준다. 틀린 답입니다. 엉킨 두발을 빗을 때는 두발의 끝에서부터 빗는 게 좋습니다. 엉킨 두발을 두피에서부터 빗는다? 틀렸어요. 엉킨 두발은 두발의 끝에서부터 빗는 게 좋다. 다음은 샴푸잉인데요. 머리 감기.
샴푸잉은 36에서 38도 정도의 연수를 사용합니다. 36에서 38도 정도의 연수를 쓴다. 연수 경수는 미네랄의 함량에 따라서 미네랄 함량이 많으면 경수, 적으면 연수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샴푸잉은 트리트먼트를 쉽게 해주고 청결한 두피 두발을 유지하고 모발에 건전한 발육을 촉진한다. 샴푸잉의 효과고요. 그래서 샴푸는 두피 및 모발에 더러움을 씻어서 청결하게 하는 기능을 한다. 맞고요. 다른 종류의 시술을 용이하게 하며 스타일을 만들기 위한 기초 작업이다. 맞는 표현입니다. 두피를 자극하여 혈액순환을 좋게 하며 모근을 강화시키는 동시에 상쾌감을 준다. 자, 여기까지도 맞고요. 혈액순환 좋게 하고 모근 강화시키고 상쾌감을 준다. 샴푸잉 효과 맞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모공과 모근의 신경을 자극해서 생리 기능을 강화한다. 이러면 틀려요. 신경 자극. 자, 샴푸잉이 약을 쓰는 건 아니기 때문에 생리 기능을 강화한다. 두피와 두발에 영양을 공급한다. 자, 틀린 답입니다. 그리고 적당한 지방분을 공급해서 광택을 주는 것도 샴푸의 기능이 아니죠. 또한 어떤 의학적인 치료 효과가 있다. 이런 보기가 나와도 틀린 답으로 체크하셔야 돼요. 샴푸잉 효과 아니다. 두통 예방 효과가 있다. 수명 연장의 효과가 있다. 아이고 너무 나갔네요. 할멈 이 샴푸 써봐. 10년은 더 살아. 수명 연장 효과 아니겠죠. 자, 모발을 잡고 비벼서 큐티클 사이사이에 때를 씻어낸다. 자, 요것도 샴푸잉 효과 아닙니다. 샴푸잉은 청결한 두피와 두발 유지 효과가 있고 모발에 건전한 발육을 촉진하지만 생리 기능, 영양 공급, 광택 준다. 두통 예방한다. 수명 연장한다. 모발을 막 잡고 비빈다. 자, 이런 거는 샴푸잉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보기입니다. 자, 브러싱은 두발에 윤기를 더해주며 빠진 두발이나 헝클어진 두발을 고르는 작용을 합니다. 브러싱 꼼하고는 다르죠? 빗이 아니라 솔을 사용해서 빗어주는 거예요. 브러싱 두발에 윤기를 더해주며 빠진 두발이나 헝클어진 두발을 고르는 작용을 하고 두피의 근육과 신경을 자극하여 피지선과 혈액순환을 촉진시키고 두피 조직에 영양을 공급하는 효과가 있다. 옵니다. 브러싱은 두피까지 자극해주니까 근육과 신경을 자극해서 피지선과 혈액순환을 촉진시키고 두피 조직에 영양을 공급하는 효과가 있다. 샴푸 전에 브러싱을 해줘서 두발이나 두피에 부착된 먼지나 노폐물, 비듬을 제거해줍니다. 옳은 지문이다. 하지만 이런 여러가지 효과가 있으므로 브러싱은 어떤 상태든 많이 할수록 좋다. 어떤 상태든 많이 할수록 좋다. 무조건 많이 할수록 좋다. 이런 지문은 틀린 보기겠죠. 상태에 따라서 알맞은 방법을 선택해야지 여러가지 효과가 있기 때문에 브러싱은 어떤 상태든 많이 할수록 좋다 하면 틀립니다. 자, 이번에는 가위에 대해서 알아보면 가위를 선택할 때는 양쪽 날의 경과함이 동일해야 되겠죠. 한쪽 날은 철로 돼 있고 한쪽 날은 플라스틱으로 돼 있고 뭐 그러면 안 되겠죠. 양날의 경과함이 동일해야 된다. 가위의 길이나 무게가 미용사의 손에 맞아야 된다. 당연하겠죠. 그리고 협신에서 날 끝으로 갈수록 약간 내곡선인 것이 좋다. 망곡도가 큰 게 좋다. 자, 협신이라고 하면 그림에서와 같이 날 끝의 반대쪽 양날을 연결하는 리벳부터 손잡이까지를 협신이라고 해요. 협신에서 날 끝으로 갈수록 약간 안쪽으로 날이 곡선을 이루고 있습니다. 완만하게 곡선을 이룬다. 망곡도가 큰 것이 좋다. 약간 내곡선인 것이 좋습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가위의 선택 시에는 양날이 경과해야 되고 미용사의 손에 맞아야 된다. 그리고 협신에서 날 끝으로 갈수록 약간 내곡선인 것이 좋다. 기억해 두십니다. 하지만 가위의 날이 반듯하고 두꺼운 것이 좋다 하면 틀려요. 가위의 날은 얇은 것이 좋습니다. 가위의 날은 두꺼운 것보다 얇은 것이 좋다. 그리고 두 발의 길이를 자르지 않으면서 숱을 쳐내는 가위, 숯가위죠? 자, 우리는 이제 숯가위가 아니라 틴닝 가위로 불러야 됩니다. 영어로 thinning, 얇게 하는 것, 가늘게 하는 거죠. 틴닝 가위, 콩글리시로 틴닝 가위. 두 발의 길이를 자르지 않으면서 숯을 쳐내는 가위입니다. 숯치는 틴닝 가위. 강철을 연결시켜서 만든 것으로 협신부는 연질의 연강으로 되어 있고 날 부분은 특수강으로 되어 있는 것을 착신 가위라고 합니다. 강철을 연결시켜 만든 것으로 협신부는 연강으로 되어 있고 날 부분은 아주 강한 특수강으로 되어 있는 것이 착신 가위다. 자, 날의 종류에는 직선날, 곡선날 시저스 있는데요. R 시저스, 곡선날 시저스는 스트로크 커트 테크닉에 적합한 가위입니다. 일반적인 커트는 직선날 시저스, 곡선날 시저스는 스트로크 커트에 적합한 가위다. 단백질이나 콜라겐을 원료로 해서 만들어진 프로테인 샴푸제를 사용해야 할 가장 적당한 두발은 바로 다공성모입니다. 모발에 단백질과 콜라겐이 부족해서 이를 보충해주는 단백질 샴푸제, 프로테인 샴푸제를 사용해야 할 가장 적당한 두발은 구멍뽕뽕 다공성모다. 단백질 콜라겐이 부족해서 구멍뽕뽕 난 다공성모다. 프로테인 샴푸제 사용합니다. 자, 레이저 면도날은 레이저의 날등과 날끝 그리고 면도기의 어깨의 두께가 대체로 균등해야 하며 레이저 날선이 대체로 둥그스름한 곡선으로 나온 것이 정확한 커트가 됩니다. 그리고 솜털 등을 깎을 때는 외곡선상의 날이 적합하고요. 안쪽이 아니라 바깥쪽으로 휘어진 외곡선 날이 적합하다. 뭐 할 때? 솜털 등을 깎을 때. 이러한 레이저의 종류에는 쉐이핑 레이저와 오디너리 레이저 이렇게 나눠지고 쉐이핑 레이저는 날이 닿는 두발이 제한되어 있어서 안전하기 때문에 초보자에게 적합합니다. 안정적이고 안전에 적합하도록 제작된 것이 날이 닿는 두발이 제한되어 있는 쉐이핑 레이저다. 그리고 오디너리 일상용 레이저는 초보자에게는 부적합합니다. 전문가용으로 시간적으로 아주 능률적이고 빠른 시간에 면도를 끝낼 수 있다. 오디너리 레이저. 하지만 레이저 앞쪽에 장착하는 브라킷, 레이저 툴이 없기 때문에 지나치게 자를 우려가 있겠죠? 날이 닿는 두발이 제한되어 있는 쉐이핑 레이저와 달리 오디너리 레이저는 시간적으로 빠르고 능률적이지만 지나치게 잘라버릴 우려가 있다. 대신에 세밀한 작업이 용이하겠죠? 말 그대로 전문가용이다. 오디너리 레이저. 자, 요건 아이론이죠. 현대식 아이론이고 아이론의 옛날 버전은 이렇게 생겼는데요. 우리 시험에서는 이런 중세시대 때나 쓰는 그루브와 프롱이 명확히 구분돼서 이렇게 가위 형태로 생긴 걸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자, 아이론은 두발 구조의 열을 이용해서 일시적인 변화로 웨이브를 줄 때 사용한다. 아이론의 설명이고요. 두발 구조의 열로 일시적인 변화, 웨이브를 줄 때 사용한다. 자, 아이론에서는 이렇게 쇠막대 부분이 프롱이고 아래쪽에 프롱을 감싸는 홈이 있어서 모발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그루브입니다. 프롱과 그루브로 이루어져 있는데 프롱은 쇠막대기 형태로 모발을 위에서 누르는 작용을 하고 그루브는 프롱을 감싸는 홈이 있어서 모발을 잡아주는 역할을 한다. 자, 프롱은 로드라고도 나와요. 막대기, 로드.
프롱은 쇠막대기 형태로 모발을 위에서 누르는 작용, 그루브는 홈이 있어서 모발을 잡아준다. 프롱을 감싼다. 그루브. 그래서 그루브는 아래쪽, 프롱은 위쪽에서 일직선 상태로 쥡니다. 자, 요 그림 생각하셔야 돼요. 그루브는 아래쪽, 프롱은 위쪽입니다. 일직선으로 쥔다. 마셀 웨이브 시술 시에는 소지와 약지로 아이론을 여닫습니다. 자, 손가락 중에 가장 작은 새끼손가락 약지와 그 옆에 손가락 소지로 아이론을 여닫는다. 뭐 할 때? 마셀 웨이브 시술 시에. 자, 좋은 아이론의 조건은 프롱과 그루브의 연결 부분이 견고하게 체결돼 있어야 되고요. 잘 죄어진 상태여야 된다. 자, 이렇게 가위처럼 이 부분이 잘 죄어져야 된다는 얘기죠. 자, 요거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프롱과 핸들 길이가 대체로 균등해야 되고 3대2로 돼야 된다 하면 틀려요. 프롱과 핸들 길이가 대체로 균등해야 되고 단단한 강질의 쇠나 최상급 스테인레스 재질이 좋다. 당연하겠죠. 견고해야 되고 녹슬지 않는 최상급 스테인레스 재질이 좋겠죠. 로드, 프롱과 그루브의 접촉면에는 울퉁불퉁한 요철이 있으면 안 되겠죠. 모발을 딱 밀착해서 열을 가해줘야 되기 때문에 요철이 있으면 안 된다. 프롱과 그루브, 스크루와 양쪽 핸들이 녹슬거나 갈라지지 않아야 되고 발열 상태, 절연 상태가 정확해야 된다. 열을 사용하는 기구니까 발열 상태와 전기가 통하지 않도록 절연하는 절연 상태가 정확해야 된다. 자, 다음은 히팅캡인데요. 스캘프 트리트먼트, 헤어 트리트먼트, 가운식, 콜덱 시술 시에 사용합니다. 뭐가? 자, 히팅캡은 스캘프 트리트먼트, 헤어 트리트먼트, 가운식, 콜덱 시술 시에 사용하는데, 자, 이런 스캘프 트리트먼트는 두피 손질과 두피 처치를 말합니다. 두피 손질, 헤어 손질, 가운식, 콜덱 시술 시에 히팅캡 사용한다. 하지만 열에 의해서 일시적인 변화를 준다? 요건 히팅캡이 아니고 아까 봤던 아이론의 기능이죠. 열에 의해 모발에 일시적인 변화를 줄 때는 아이론 사용. 두피 처치, 스캘프 트리트먼트, 헤어 트리트먼트, 가운식, 콜덱 시술 시 히팅캡 사용합니다. 자, 히팅캡을 사용하는 이유는 펌 등의 시술 시간을 단축할 수 있고, 스캘프 트리트먼트, 헤어 트리트먼트 시 약액을 고루 침투시킵니다. 그리고 펌어 와인딩 후에 일액의 흡수를 돕습니다. 히팅캡의 사용 목적입니다. 펌 등의 시술 시간 단축, 스캘프 트리트먼트, 헤어 트리트먼트 시 약액을 고루 침투시키고 펌 와인딩 후에 일액의 흡수를 돕습니다. 하지만 헤어 세팅 시 컬 고정이나 웨이브의 완성을 용이하게 한다? 자, 요건 틀렸어요. 자, 1, 2, 3번에서 살펴봤듯이 히팅캡을 사용해서 보통 약액의 침투나 흡수를 돕는 거지 헤어 세팅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히팅캡 사용 목적에서 헤어 세팅 시 컬 고정이나 웨이브 완성을 용이하게 한다 하면 틀린다. 자, 블로우 드라이 시술 시의 유의사항을 살펴보면 일반적인 드라이의 경우 섹션의 폭은 2, 3cm 정도가 적당합니다. 2에서 3cm 간격으로 섹션을 설정해서 드라이를 한다. 굵기가 다른 브러쉬를 준비하여 볼륨과 길이에 맞게 사용한다. 맞고요. 모발 끝부분은 텐션이 잘 주어지지 않으므로 브러쉬를 회전하여 조절한다. 자, 이것도 맞습니다. 모발 끝부분은 브러쉬를 회전하여 조절하고 굵기가 다른 브러쉬를 사용해서 볼륨과 길이에 맞게 사용한다. 섹션 폭은 2에서 3cm. 블로우 드라이어의 가열 온도는 60에서 80도가 적당합니다. 가열 온도는 60에서 80도. 시술자의 조정에 의해서 바람을 일으켜서 직접 내보내는 블로우 타입으로 주로 드라이 세트에 많이 사용되는 것은, 자, 이건 쉬운 문제인데요. 시술자의 조정에 의해 바람을 일으켜 직접 내보내는 블로우 타입으로 드라이 세트에 많이 이용된다. 길게 설명했지만 그냥 핸드 드라이어입니다. 바람을 불어내는 블로우 타입 드라이 세트에 이용한다. 핸드 드라이어 찾으십시오. 자, 핫 오일 샴푸라고 하면 기본 샴푸인 플레인 샴푸를 하기 전에 올리브유 등 식물성 오일을 따뜻하게 데워서 모발에 바르고 마사지를 하는 걸 말합니다. 핫 오일 샴푸는 식물성 오일을 쓰는 거지 동물성 오일 아니다. 그리고 핫 오일 샴푸는 플레인 샴푸 하기 전에 하는 거지 펌어 시술 전에 하는 거 아닙니다. 핫 오일 후에 펌어 시술한다 이렇게 나오면 틀린다. 핫 오일 샴푸는 플레인 샴푸 하기 전 올리브유 등 식물성 오일을 따뜻하게 데워서 모발에 바르고 마사지하는 걸 말합니다. 핫 오일 샴푸. 자, 샴푸제의 성분에는 계면활성제와 점증제, 기포증진제는 있지만 산화제는 들어있지 않습니다. 샴푸제 성분에는 계면활성제, 점증제, 기포증진제 있지만 산화제는 들어있지 않다. 자, 알카리성 샴푸의 pH 농도는 약 7.5에서 8.5입니다. 산성과 알카리를 나누는 pH 농도의 기준은 약 7 정도죠. 알카리는 pH 농도가 7보다 큰 7.5에서 8.5 정도의 pH 농도를 가지고 있다. 알카리성 샴푸제. 하지만 염색한 두발에는 pH 농도가 다소 낮은 논스트리핑 샴푸제를 사용합니다. 아주 잘 나오는 문제. 염색도는 강하게 탈색을 한 모발에는 모발 손상을 방지하고 염색을 유지하는 데 효과적인 pH가 다소 낮은 산성 샴푸제로 자극이 적은 논스트리핑 샴푸제를 사용한다. 동물의 부드럽고 긴 털을 사용한 것이 많고 얼굴이나 턱에 붙은 털이나 비듬 또는 백분을 떨어내는 데 사용하는 브러쉬는 얼굴에 사용하는 거죠. 페이스 브러쉬입니다. 동물의 부드럽고 긴 털을 사용한 것이 많고 얼굴이나 턱에 붙은 털이나 비듬 또는 백분을 떨어내는 데 사용하는 브러쉬는 페이스 브러쉬다. 자, 모발에 스팀을 주는 헤어 스티머의 조건은 증기 조절이 가능해야 되고 분무 증기의 온도를 균일하게 유지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입자가 세밀해야 된다. 하지만 내부 분무 입자 크기가 각각 달라야 한다 하면 틀려요. 헤어 스티머의 조건은 분무 증기의 온도가 균일하고 세밀하고 고른 입자를 가져야 된다. 내부 분무 입자 크기가 각각 달라야 된다. 틀린 답입니다. 자, 일반 샴푸에 여러가지 특수한 기능을 첨가한 특수 샴푸에는 데오드란트 샴푸. 데오드란트는 탈취제를 뜻하죠. 냄새를 제거하는 기능을 가졌고, 저미사이드 샴푸는 저미사이드가 살균제라는 뜻이니까 소독, 살균 기능을 가진 샴푸입니다. 리컨디셔닝 샴푸는 리컨디셔닝이 원상 회복한다는 뜻이니까 손상 모발에 영양을 공급해서 컨디션을 회복하는 특수 샴푸가 리컨디셔닝 샴푸. 그리고 소프트 터치 샴푸는 모발을 유연하게 하는 기능을 가졌다. 소프트 터치, 데오드란트, 냄새 제거, 저미사이드, 소독 살균, 리컨디셔닝, 손상 모발에 영양을 공급하고 소프트 터치는 모발을 유연하게 한다. 자, 영어 단어만 암기하면 됩니다. 특수 샴푸의 종류. 다음은 누에고치에서 추출한 성분과 난황 성분, 계란 노른자 성분, 단백질이죠. 난황 성분을 함유한 샴푸제로 모발에 영양을 공급해주는 샴푸는 역시 단백질 샴푸인 프로테인 샴푸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나왔었죠? 바로 구멍 뻥뻥 다공성모에 적합한 누에고치에서 추출한 성분과 난황 성분을 함유한 샴푸제 프로테인 샴푸입니다.
자, 물을 사용한 습식 샴푸가 아니라 드라이 샴푸잉의 종류에는 리퀴드 드라이 샴푸, 파우더 드라이 샴푸, 에그 파우더 샴푸가 있습니다. 자, 드라이나 파우더가 들어가죠? 드라이 샴푸잉의 종류다. 다음 중 드라이 샴푸의 종류가 아닌 것은 하면 리퀴드 드라이 샴푸, 파우더 드라이 샴푸, 에그 파우더 샴푸는 드라이 샴푸잉이고 핫 오일 샴푸는 드라이 샴푸 아닙니다. 핫 오일 샴푸는 드라이 샴푸잉 아니다. 두 발이 탈색과 염색으로 매우 건조하고 건강미를 잃었을 때 가장 효과적인 샴푸 방법은 바로 에그 샴푸입니다. 두 발이 탈색과 염색으로 매우 건조하고 건강미를 잃었을 때는 달걀을 이용한 에그 샴푸가 가장 효과적인 샴푸 방법이다. 다음은 모발 모양의 마무리 작업인 헤어 세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헤어 세팅, 헤어 세트는 오리지널 셋, 기본 셋인 오리지널 셋과 정리 세트인 리셋이 있는데요. 먼저 오리지널 세트에 속하는 헤어 세팅은 헤어 파팅, 헤어 쉐이핑, 헤어 컬링, 컬피닝, 헤어 웨이빙, 롤러 컬링, 핑거 웨이브, 마샬 웨이브. 자, 요런 것들은 모든 모발 모양의 마무리 작업인 헤어 세트 중에 오리지널 세트입니다. 자, 하나하나 자세한 건 좀 이따 다루기로 하고, 자, 이렇게 오리지널 세트와 구별되는 것이 리셋 꼼아웃, 정리 세트인데요. 리셋, 정리 세트에는 브러싱과 코밍, 백코밍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발의 마무리 작업 중에 뱅과 엔드 플러프가 있는데, 뱅은 앞머리 세팅, 엔드 플러프는 모발 끝을 솜털같이 부풀리는 걸 말해요. 뱅과 엔드 플러프에는 웨이브뱅, 롤뱅, 플러프뱅, 프린지뱅, 프렌치뱅 있고, 플러프에는 오리꼬리 모양의 덕테일 플러프, 둥근 모양의 라운드 플러프, 페이지 보이 플러프 있습니다. 자, 모두 이따가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리지널 셋, 리셋, 뱅과 엔드 플러프, 각 헤어 세트에 속하는 요소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자, 왜냐하면 문제에 다음 중 오리지널 세트의 요소가 아닌 것은 이렇게 나오게 되면 헤어 파팅, 헤어 쉐이핑, 헤어 컬링은 오리지널 세트였죠. 하지만 헤어 스프레이는 오리지널 세트에 속하지 않는다. 오리지널 세트에는 헤어 파팅, 헤어 쉐이핑, 헤어 컬링, 컬피닝, 헤어 웨이빙, 롤러 컬링, 핑거 웨이브, 마샬 웨이브 등이 있습니다. 헤어라인 중심에서 두 정부를 향한 직선 가르마는 자, 오리지널 세트 중에 가르마를 물어보는 헤어 파팅에 대한 문제인데요. 헤어라인 중심에서 두 정부를 향한 직선 가르마는 중심에서 두 정부를 향하니까 헤어 센터를 나누는 겁니다. 바로 센터 파트다. 헤어라인 중심에서 두 정부를 향한 직선 가르마다. 그린 것 같은 센터 파트다. 헤어 파팅 중에 후두부를 정중선으로 나눈 파트는 자, 이번에는 후두부를 정중선, 중앙으로 갈랐죠? 센터 백 파트입니다. 센터 백 파트가 후두부를 정중선으로 나눈 파트다. 자, 요렇게 후두부를 정중선으로 나눈 게 센터 백 파트. 헤어라인 중심에서 두 정부를 향한 직선 가르마다 센터 파트입니다. 그리고 센터백 파트는 뒷머리 중심에서 똑바로 가르는 파트다. 이렇게도 나옵니다. 뒷머리 중심에서 똑바로 가르는 파트는 역시 센터백 파트입니다. 후두부를 정중선으로 나눈다. 뒷머리 중심에서 똑바로 가른다. 센터백 파트. 자, 둥글게 가르마를 타는 파트는 자, 머리를 위에서 봤을 때 이렇게 둥구스름하게 가르마를 탄다. 둥그니까 라운드 파트입니다. 쉽다. 둥글게 가르마다 라운드 파트. 그리고 업 스타일을 시술할 때 백코밍 효과를 크게 하고자 세모난 모양의 파트로 섹션을 잡는 것을 바로 세모니까. 세모는 트라이앵글이죠. 트라이앵귤러 파트입니다. V형 파트다. 업 스타일 시술할 때 백코밍의 효과를 크게 하고자 세모난 모양의 파트로 섹션을 잡는 것을 트라이앵귤러 파트, V형 파트라고 한다. 이마의 양쪽은 사이드 파트라고 두 정부 가까이에서 얼굴을 두 발이 난 가장자리와 수평이 되도록 모나게 가르마를 타는 것을 바로 스퀘어 파트라고 합니다. 그림에서 보듯이 이마의 양쪽은 사이드 파트라고 두 정부 가까이에서 얼굴을 두 발이 난 가장자리와 수평이 되게 모나게 가르마를 타는 것 바로 이렇게 사각형이 되죠. 스퀘어 파트입니다. 그리고 롤러컬 시술 시에 탑 부분에 사각으로 나누는 파트다. 역시나 스퀘어 파트예요. 자, 둘 다 스퀘어 파트에 대한 설명이다. 이마의 양쪽은 사이드 파트라고 두 정부 가까이에서 얼굴을 두 발이 난 가장자리와 수평이 되도록 모나게 가르마를 탄다. 스퀘어 파트. 롤러컬 시술 시 탑 부분에 사각으로 파트를 나눈 것 역시 스퀘어 파트입니다. 자, 구분해야 될 것이 직사각형 파트, 렉탱귤러 파트와 구분을 해야 돼요. 뒤에서 살펴보고. 전두부 헤어라인 경계선에서 뒤쪽으로 향하는 옆 가르마는 자, 옆 가르마다 사이드 파트입니다. 전두부 헤어라인 경계선에서 뒤쪽으로 향하는 옆 가르마다 옆 가르마니까 사이드 파트. 그리고 이마의 양쪽에서 사이드 파트를 하고 두 정부 가까이에서 이마의 헤어라인으로 수평이 되도록 자, 여기까지는 스퀘어 파트랑 똑같고요. 그런데 직사각형으로 나눈 파트다. 자, 이 직사각형이라는 단어가 들어간다. 바로 직사각형이라는 뜻의 렉탱귤러 파트입니다. 주의해야 된다. 직사각형이면 렉탱귤러 파트. 그냥 모나게 가르마 탄다. 롤러컬 시술 시 탑 부분에서 사각으로 파트를 나눈다. 이러면 스퀘어 파트입니다. 그리고 두 정부를 가마로부터 방사상으로 나눈 파트는 자, 그림으로 보면 두 정부로부터 이렇게 방사상으로 가르마를 나눈 것 바로 방사상이니까 방사형을 뜻하는 단어인 카우릭 파트입니다. 두 정부 가마로부터 방사상으로 나눈다. 방카 카우릭 파트다. 자, 헤어 커팅의 의미와 헤어 세팅의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컬 및 웨이브를 만들기 위한 기초시술로 각도에 따라 크게 업 쉐이핑과 다운 쉐이핑으로 분류되는 것은 자, 이미 문제 속에 답이 있죠. 컬과 웨이브를 만들기 위한 기초시술로 업 쉐이핑과 다운 쉐이핑이다. 바로 헤어 쉐이핑을 말합니다. 자, 이 헤어 쉐이핑은 빗을 두피 쪽으로 향해 누르듯이 빗질해서 머리카락을 세우는 백콘과는 관련 없습니다. 헤어 쉐이핑은 헤어 커팅과 헤어 세팅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 컬 및 웨이브를 만들기 위한 기초시술이며 각도에 따라 크게 업 쉐이핑과 다운 쉐이핑으로 분류된다. 헤어 쉐이핑 찾으셔야 됩니다. 반면에 빗을 두 발 스트랜드 뒷면에 직각으로 놓고 두피 쪽을 향해서 빗을 내리 누르듯이 빗질하여 머리카락을 세우는 것이 바로 백코밍입니다. 빗을 두 발의 스트랜드, 모발 가닥, 모발 단을 의미합니다. 이 스트랜드의 뒷면에 직각으로 놓고 두피 쪽을 향해서 빗을 내리 누르듯이 빗질해서 머리카락을 세우는 것을 백코밍이라고 한다.
자, 우리가 컬의 3요소라 하면 베이스, 스템, 루프를 말합니다. 베이스란 컬 스트랜드의 뿌리 부분이 베이스고 스템은 줄기죠. 줄기세포, 스템셀이라고 하죠. 스템, 컬의 줄기 부분을 말하고 베이스에서 피벗 포인트까지의 컬의 방향이나 웨이브의 흐름을 좌우합니다. 스템, 컬의 줄기 부분이다. 그리고 루프는 고리 모양으로 컬이 만들어진 모양이 루프입니다. 베이스는 뿌리 부분, 스템은 줄기 부분, 루프는 고리 모양이다. 컬의 3요소는 이렇게 베이스, 스템, 루프로 이루어져 있고 이 컬의 기본 스템은 풀 스템과 하프 스템, 논 스템은 있지만 업 스템은 없습니다. 컬의 3요소 중 줄기 부분인 스템의 기본적인 종류로는 풀 스템, 하프 스템, 논 스템은 있지만 업 스템은 없다. 그 중에 컬의 움직임이 적고 오래 지속되는 스템은 논 스템입니다. 풀 스템, 하프 스템, 논 스템 중에 컬의 움직임이 적고 오래 지속되는 스템은 논 스템이다. 자, 우리가 머리에 볼륨을 주기 위해서 헤어 컬을 해주는데 이렇게 헤어 컬을 왜 해주는가 물으면 모발에 웨이브를 형성하고 머리 끝에 변화를 주고 볼륨을 업시키기 위해서 헤어 컬을 해줍니다. 하지만 텐션을 주기 위해서 헤어 컬을 한다 하면 틀려요. 헤어 컬을 왜 해주는가 물으면 웨이브 형성, 머리 끝 변화, 볼륨업을 해주기 위해서 헤어 컬을 한다. 텐션 주기 위해서다. 틀렸습니다. 헤어 컬링에서 헤어 컬을 해주는 목적은 자, 이렇게 물으면 바로 볼륨을 주고 웨이브를 주고 플랩이나 플러프 등 머리 끝을 풍성하게 해서 머리 끝 변화를 주기 위해서 헤어 컬을 합니다. 컬의 목적은 볼륨, 웨이브, 플랩, 플러프는 들어가지만 세팅과 뱅을 해준다, 쉐이핑을 해주기 위한 목적이다. 컬러를 표현한다, 텐션, 루프, 스템을 만들려고 한다. 자, 이런 건 다 틀렸습니다. 컬의 목적에는 볼륨, 웨이브, 플랩, 플러프, 머리끝 변화, 볼륨업 이런 것들을 찾으셔야 됩니다. 세팅이나 쉐이핑, 컬러 표현, 텐션, 루프, 스템 만들려고 한다. 틀린 답입니다. 헤어컬의 목적에 속하지 않는다. 자, 헤어컬의 구성 요소에는 아까 봤듯이 베이스와 루프, 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뿌리 부분인 베이스, 줄기 부분인 스템, 고리를 형성하는 부분 루프로 되어 있지. 크레스트는 아닙니다. 크레스트는 나중에 나오겠지만 웨이브의 3요소에 들어가는 요 탑 부분, 정상 부분이 크레스트입니다. 헤어컬 구성 요소 아니다. 이렇게 베이스, 루프, 스템은 헤어컬의 기본 구성 요소고요. 이 컬의 기타 요소로는 헤어 쉐이핑, 슬라이싱, 스템의 방향, 모발, 텐션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헤어 파팅은 아니죠. 헤어 파팅은 오리지널 헤어 세트 중에 하나입니다. 컬의 기타 요소가 아니다. 컬의 기타 요소에는 헤어 쉐이핑, 슬라이싱, 스템의 방향과 모발, 텐션 등이 있어요. 자, 컬 중에서 루프가 귓바퀴를 따라 말리고 두피에 90도로 세워져 있는 컬을 바로 세워져 있으니까 포워드 스탠드업 컬입니다. 루프가 귓바퀴를 따라 말리고 두피에 90도로 세워져 있다. 포워드 스탠드업 컬. 그리고 그림에서 업스템 포워드 컬을 찾으면 바로 A인데요. 여기서 포워드 컬이냐 아니면 리버스 컬이냐 하는 것은 이렇게 돌돌 말린 컬의 방향이 귓바퀴 방향이냐 아니면 귓바퀴 반대 방향이냐. 귓바퀴 방향이면 포워드 스탠드업 컬, 귓바퀴 반대 방향이면 리버스 스탠드업 컬입니다. 자, A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손으로 자연스럽게 귓바퀴를 돌려서 넘길 때 귓바퀴 방향 맞죠? 자, B나 C나 D는 귓바퀴 반대 방향이죠. 리버스 스탠드업 컬입니다. 그래서 귓바퀴를 따라 말린다, 포워드 찾으시고 귓바퀴 반대 방향이다, 리버스 찾으시면 돼요. 영어 단어만 알면 맞춘다. 자, 그리고 스컬프처 컬에서는 두 발의 끝이 컬 루프 중심이 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바깥쪽부터 돌돌 말려서 두 발의 끝부분이 이 컬 루프의 중심으로 계속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원이 점점 작아지는 게 스컬프처 컬이고, 반대로 핀컬, 메이플 컬에서는 두 발 끝이 아니라 모근이 컬 루프의 중심이 되는 겁니다. 반대 방향으로 돈다. 중심에서부터 모근에서부터 이렇게 바깥쪽으로 도는 것이 핀컬, 메이플 컬입니다. 그래서 모근이 컬 루프의 중심이 되고 스컬프처 컬에서는 모발 끝이 컬 루프의 중심이 되는 겁니다. 안쪽에서 돌아 나오는 것은 핀컬, 바깥쪽에서 돌아 들어가는 것은 스컬프처 컬이다. 그래서 스컬프처 컬은 모발 끝으로 갈수록 웨이브가 좁아진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모발 끝으로 갈수록 웨이브가 점점 좁아져서 중간에 갇히는 것이 스컬프처 컬. 반대로 모발 끝으로 갈수록 웨이브가 넓어지는 게 핀컬입니다. 점점 바깥으로 웨이브가 넓어지는 것이 핀컬, 메이플 컬입니다. 자, 그리고 이 스컬프처 컬과 핀컬은 이렇게 별로 입체감이 없습니다. 컬 루프가 두피의 각도 없이 0도로 납작하게 눕혀져서 볼륨이 없다. 그래서 둘 다 플랫 컬에 속합니다. 스컬프처 컬, 핀컬. 메이플 컬은 컬 루프가 두피의 각도 없이 0도로 납작하게 눕혀져서 볼륨이 없다. 그래서 두 발에 볼륨을 주지 않기 위한 컬 기법을 플랫 컬이라고 합니다. 두피 위로 90도로 세워진 컬로 볼륨을 내는 데 적합한 기법은 90도로 벌떡 일어서 스탠드업 컬이죠. 90도로 세워졌다, 스탠드업 들어갑니다. 그리고 라이트 백 스탬 포워드 컬은 아래 그림에서 바로 세 번째 그림인데요. 왜냐하면 일단 포워드 컬이니까 이 위쪽부터 이렇게 뒤로 돌려서 귓바퀴 방향으로 돌리는 거죠. 귓바퀴 방향 두 번째와 세 번째가 있는데, 라이트니까 오른쪽 귀를 귀 뒤쪽 위에서 아래로 쓸어내리며 돌리는 거니까 이렇게 얼굴이 있을 때 오른쪽 귀는 바로 세 번째 그림이 되겠습니다. 오른쪽 귀를 귓바퀴 정방향으로 아래로 쓸어내리며 돌리는 게 바로 라이트 백 스탬 포워드 컬이다. 라이트니까 오른쪽, 포워드 컬이니까 귓바퀴 정방향으로 루프가 형성된 컬을 말한다. 세 번째 그림입니다. 자, 두 발에 볼륨을 주지 않기 위한 컬 기법을 플랫 컬이라고 하고, 스컬프처 컬과 핀 컬이 있고, 플랫 컬과 달리 두피 위로 90도로 세워진 컬로 볼륨을 내는 데 적합한 기법이다. 스탠드업 컬이고, 종류에는 포워드 스탠드업, 리버스 스탠드업이 있겠죠. 그리고 라이트 백 스탬 포워드 컬은 오른쪽 귀를 귓바퀴 정방향으로 돌리는 컬이다. 자, 스컬프처 컬과 반대되는 컬은 핀 컬이었죠. 메이플 컬. 핀 컬이 스컬프처 컬과 반대되는 컬인데, 스컬프처 컬은 안으로 말린 것, 메이플 컬은 모근에서 시작해서 밖으로 말린 걸 얘기합니다. 둘 다 플랫 컬이다. 암기 방법은 스컬프처 컬은 안으로, 핀 컬은 바깥으로 말린 거니까 스안 핀바로 외웁니다. 스안 핀바. 스컬프처 컬은 안으로, 핀 컬은 바깥으로.
그리고 C컬과 CC컬이 있는데요. 여기서 C는 클락을 얘기합니다. 시계 방향. C컬은 클락와이즈 와인드컬의 약자고 클락와이즈 시계 방향 오른쪽으로 말린 걸 뜻합니다. 그리고 CC컬은 반대 방향인 카운터 클락와이즈 와인드컬로 반시계 방향 왼쪽으로 도는 걸 CC컬이라고 합니다. 자, 시험에서는 영어로 안 나오고 그냥 한글 발음으로 적은 콩글리시로 나옵니다. 클로크와이즈 와인드컬, 클로크와이즈 컬 이렇게 나옵니다. 시계 방향 오른쪽으로 도는 컬을 말한다. 그리고 CC컬은 카운터 클로크 와이즈 와인드컬 반시계 방향 왼쪽 방향으로 도는 컬을 말합니다. 헤어 세팅의 컬에 있어서 이번에는 90도가 아니라 45도 각도로 세워진 것은 바로 리프트 컬입니다. 스탠드업이 아니고 리프트다. 두피에 45도 각도로 세워졌다. 리프트 컬. 90도다. 스탠드업이에요. 완성된 컬을 핀이나 클립을 사용하여 적당히 고정시키는 것을 컬 핀닝이라고 합니다. 핀을 사용해서 고정한다. 핀닝. 완성된 컬을 클립이나 핀을 사용해서 적당히 고정시키는 것을 컬 핀닝이라고 한다. 스탠드업 컬의 핀닝 시에 루프에 대한 핀의 각도는 당연히 90도겠죠? 스탠드업은 90도다. 스탠드업 컬 핀닝 시 루프에 대한 핀의 각도는 90도. 롤러컬이라고 하면 원통 롤러를 이용해서 부드러운 웨이브로 볼륨업을 하는 걸 말합니다. 롤러컬. 롤러컬의 종류에는 논스템 롤러컬, 하프스템 롤러컬, 롱스템 롤러컬이 있어요. 논스템, 하프스템, 롱스템 롤러컬이다. 논스템 롤러컬은 볼륨감을 가장 크게 하고 싶을 때 이용하고요. 두부의 크라운 부분에 많이 사용합니다. 크라운 부분은 뒤통수 부분이죠. 크라운 부분에 많이 사용하고 두 발의 스트랜드 전방 45도 각도로 쉐이프해서 두 발의 끝에서부터 말아감는 컬을 말합니다. 논스템 롤러컬 45도 전방 45도 각도로 쉐이프해서 두 발의 끝에서부터 말아감는 컬이다. 그리고 하프스템 롤러컬은 90도 각도입니다. 수직으로 잡아당겨서 와인딩하는 게 하프스템 롤러컬. 롱스템 롤러컬은 후방 45도. 논스템은 전방 45도 각도, 롱스템은 후방 45도로 잡아올려서 와인딩한다. 주로 뒷목 부분, 네이프 부분에 많이 사용하는 것이 롱스템 롤러컬입니다. 후방, 네이프 부분에 45도로 잡아올려서 와인딩한다. 롱스템 롤러컬. 롤러 와인딩 시에 끝이 갈라지지 않게 하려면 두 발의 끝부분을 롤러의 폭만큼 넓혀서 말아야 됩니다. 롤러 와인딩 시 끝이 갈라지지 않게 하려면 두 발 끝부분을 롤러의 폭만큼 넓혀서 말아야 된다. 자, 마셀 웨이브는 아이론을 이용한 거죠. 아이론의 열을 이용한 웨이브를 마셀 웨이브라고 한다. 아이론의 열을 이용한 부드러운 S자 모양의 웨이브다. 아이론과 빛을 이용한 웨이브다. 무엇인가? 물으면 모두 마셀 웨이브에 대한 설명입니다. 모두 기출지문이다. 아이론의 열을 이용한 웨이브를 형성하는 것, 마셀 웨이브. 아이론의 열을 이용한 부드러운 S자 모양의 웨이브, 마셀 웨이브. 아이론과 빛을 이용한 웨이브다. 마셀 웨이브 찾으십시오. 마셀 웨이브의 적당한 아이론 온도는 120에서 140도입니다. 마셀 웨이브의 적당한 아이론 온도는 120에서 140도. 아이론 온도가 균일해야지 당연히 일률적으로 웨이브가 완성되겠죠. 아이론의 온도는 균일해야 되고 지난 시간에 살펴봤듯이 로드, 프롱은 위쪽, 홈이 파져 있는 그루브는 아래쪽으로 향하도록 하는 것이 기본 자세입니다. 아웃컬, 바깥 마름이 기본 자세입니다. 프롱은 위쪽, 그루브는 아래쪽. 세막대 프롱이 위로 가는 것이 바깥 마름, 기본 자세다. 하지만 앞마름, 인컬의 경우에는 당연히 반대로 그루브가 위쪽, 프롱이 아래쪽으로 와야 되겠죠. 기본 자세는 프롱이 위쪽인데 바깥 마름 시 사용하고 아웃컬이다. 앞마름일 때는 반대로 그루브가 위쪽으로 갑니다. 홈이 파진 그루브가 위쪽으로 갔을 때는 앞마름, 인컬이라고 해요. 기본 자세는 바깥 마름이다. 자, 이번에는 웨이브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웨이브는 형상에 따라서 이 파동, 물결폭이 아주 좁은 네로우 웨이브, 그리고 아주 넓은 파동으로 이 정상 봉우리가 뚜렷하게 나타나는 와이드 웨이브, 그리고 그림자처럼 희미하다 섀도우 웨이브, 그대로 멈춰라 프리즈, 얼음 프리즈 웨이브, 이렇게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웨이브는 형상에 따라서 네로우 웨이브, 와이드 웨이브, 섀도우 웨이브, 프리즈 웨이브로 분류된다. 이 웨이브의 3요소는 크레스트, 트로프, 리치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 그림을 보시면 이 웨이브의 봉우리 끝, 정상 부분 꼭대기가 크레스트고요. 이렇게 내려가면서 꺾이는 부분, 올라가면서 꺾이는 부분이 리치입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골짜기 부분이 트로프다. 웨이브의 3요소는 크레스트, 트로프, 리치로 구성되어 있어요. 끝이 크레스트, 트로프, 리치, 끝이다. 웨이브의 3요소는 크레스트, 트로프, 리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끝이. 그리고 이 웨이브의 굴곡 중에 반원을 이루는 것을 하프 웨이브, S자형으로 크레스트, 리치, 트로프가 모두 한 번씩 나와서 웨이브의 3요소가 모두 보여지는 것이 풀 웨이브입니다. 반원은 하프 웨이브, 두 번 꺾였다, 풀 웨이브입니다. 그리고 이 웨이브에서 이 꺾인 부분 리지선이 비스듬하게 사선으로 된 웨이브, 이렇게 사선으로 된 웨이브를 사선이라는 뜻의 다이애거널 웨이브라고 하고요. 웨이브의 리지선이 수직 방향이다. 이렇게 완전히 꺾여서 리지선이 수직을 이루고 있다. 수직을 뜻하는 버티컬 웨이브입니다. 버티컬 웨이브는 웨이브의 흐름이 수직 방향이다. 웨이브 폭이 훨씬 촘촘해지겠죠? 버티컬 웨이브. 반대로 웨이브의 흐름이 가로 방향, 수평 방향을 띠고 있다. 수평을 뜻하는 호리전털을 써서 호리전털 웨이브라고 합니다. 웨이브의 파장이 훨씬 길어져서 이렇게 거의 수평을 이루고 있다. 호리전털 웨이브. 결국 와이드 웨이브가 호리전털에 가깝고 버티컬 웨이브는 네로우에 가깝죠. 이 리지선의 각도에 따라서 비스듬하게 사선으로 돼 있다. 다이애거널 웨이브. 수직 방향이다. 버티컬 웨이브. 가로 방향, 수평 방향이다. 호리전털 웨이브로 부릅니다. 웨이브 리지의 방향성에 따라서 세 가지로 나뉜다. 자, 웨이브 형상에 따른 분류 중에서 크레스트, 정상 꼭대기 부분이 뚜렷하고 자연스럽게 형성되어 있는 것이 크레스트가 뚜렷하다. 요 키워드에 주목하시고 와이드 웨이브 찾으셔야 됩니다. 웨이브의 형상에 따른 분류 중 크레스트가 뚜렷하고 자연스럽게 형성되어 있다. 와이드 웨이브. 반대로 물결상 파장이 극단적으로 많은 웨이브로 곱슬곱슬하게 된 퍼머넌트의 두 발에서 볼 수 있는 것은 파장이 극단적으로 많다. 곱슬곱슬하다. 파장이 좁은 네로우 웨이브죠. 파장이 극단적으로 많고 곱슬곱슬하다. 네로우 웨이브. 소프트 웨이브 아닙니다. 크레스트가 너무 약하게 되어서 리지가 눈에 띄지 않는 웨이브는 크레스트가 너무 약하다. 희미해서 리지가 눈에 띄지 않는다. 그림자 웨이브, 섀도우 웨이브입니다.
크레스트가 약하게 돼서 리지가 눈에 띄지 않는다. 섀도우 웨이브. 자, 다음 웨이브와 컬이 반복 교차된 스타일로 말린 방향은 동일하며 폭은 넓고 부드럽게 흐르는 웨이브를 만들 때 쓰는 기법으로 너무 가는 두발에는 효과가 적어서 피해야 하는 기법은 자, 문제가 길지만 웨이브와 컬이 반복 교차됐다. 바로 스킵 웨이브 기법입니다. 웨이브와 컬이 반복 교차돼서 폭이 넓고 부드럽고 너무 가는 두발에 효과가 적어서 피해야 하는 방법은 스킵 웨이브다. 웨이브를 쉽게 형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바른 후 바르는 거죠. 발라서 건조시킨 다음 브러싱을 해서 웨이브 형태를 이루는 것을 발라서 세팅한다. 세팅 로션입니다. 세팅 로션을 발라서 웨이브를 쉽게 형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건조시킨 다음 브러싱해서 웨이브 형태를 이루게 하는 것은 세팅 로션이다. 자, 핑거 웨이브란 이런 세팅 로션을 발라서 손으로 눌러서 만드는 웨이브가 손가락 핑거를 써서 웨이브를 만든다. 핑거 웨이브입니다. 핑거 웨이브는 세팅 로션을 발라 손으로 눌러 만드는 웨이브다. 이러한 핑거 웨이브의 3대 요소도 역시 크레스트, 트로프, 리치입니다. 생긴 형태는 똑같다. 정상 부분 크레스트, 꺾인 부분 리치, 골짜기 부분 트로프, 끄트리. 핑거 웨이브의 3대 요소도 끄트리다. 스템 아닙니다. 스템은 헤어 컬의 3요소였죠? 뿌리 부분 베이스, 줄기 부분 스템, 고리 모양 루프입니다. 헤어 컬의 3대 요소고 웨이브의 3대 요소는 크레스트, 트로프, 리치, 끄트리다. 자, 뱅이라고 하면 앞머리를 뜻하는데요. 헤어스타일에 다양한 변화를 주기 위해서 뱅 기법을 씁니다. 뱅에는 기본적으로 플러프 뱅이 있는데요. 부드럽게 꾸밈없이 볼륨을 준 앞머리를 뜻한다. 플러프 뱅. 플러프의 뜻이 깃털처럼 부풀리는 걸 말하니까 플러프 뱅은 컬을 깃털과 같이 일정한 모양을 갖추지 않고 부풀려서 볼륨을 준 것을 말합니다. 플러프 뱅. 그리고 포워드 롤 뱅은 롤 모양의 뱅을 말하고요. 프린지 뱅은 두부의 가르마 가까이에 작게 낸 뱅을 말합니다. 프린지 뱅. 마지막으로 프렌치 뱅은 요 플러프 뱅을 기본으로 해서 뱅 부분을 업컴을 하고 두 발 끝을 플러프에서 내린 것을 프렌치 뱅이라고 해요. 프렌치 뱅은 요 업컴이 들어간다. 두 발 끝을 플러프에서 내린 건데 뱅 부분을 업컴을 해서 두 발 끝을 플러프에서 내린 거다. 프렌치 뱅. 그래서 기본적으로 부드럽게 꾸밈없이 볼륨을 준 앞머리다 하면 플러프 뱅이고요. 뱅 부분을 업컴을 하고 두 발 끝을 플러프에서 내린 게 프렌치 뱅입니다. 요 두 개가 자주 나온다. 자, 이번에는 두피와 모발 관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두피 관리, 두피 처리를 스캘프 트리트먼트라고 하고요. 이 스캘프 트리트먼트의 목적은 두피 및 모발의 건강을 유지하고 두피를 청결히 하고 탈모를 방지하는 목적이 있다. 그리고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두발의 성장을 촉진하고 비듬 방지 효과도 있습니다. 두피 관리와 두피 처리를 뜻하는 스캘프 트리트먼트의 목적이다. 하지만 스캘프 트리트먼트의 목적에 치료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관리와 처리는 미용사가, 치료는 의사가 해야 되겠죠? 우리 시험에서 미용사가 원형 탈모를 치료한다. 두피의 질병을 치료한다. 그리고 두피의 지방막을 제거하여 깨끗하게 해준다. 이런 보기가 나오면 모두 틀린 답이에요. 우리는 치료하지 않는다. 모발 건강 유지하고 두피를 청결히 하고 비듬 방지, 탈모 방지, 혈액순환 촉진, 두피 성장 촉진을 하는 두피 관리와 두피 처리는 스캘프 트리트먼트가 담당하지만 원형 탈모 치료, 두피 질병 치료는 하지 않습니다. 두피 지방막 제거는 스캘프 트리트먼트의 목적 아니다. 자, 이러한 스캘프 트리트먼트를 하기에 가장 좋은 타이밍은 바로 샴푸잉 할 때입니다. 샴푸잉 시가 스캘프 트리트먼트를 하기에 가장 좋은 타이밍이다. 염색이나 탈색 직전에 한다. 웨이브 시술 전에 한다. 틀렸고요. 샴푸잉 시 스캘프 트리트먼트 한다. 두피 처리는 두피를 자극하여 혈액순환을 원활히 해주고 두피에 묻은 비듬이나 먼지를 제거하고 유분 및 영양분을 보급한다. 자, 오는 지문이죠? 위에서 나왔던 목적에 다 들어갑니다. 두피 처리, 스캘프 트리트먼트는 두피를 자극해서 혈액순환을 원활히 해주고 비듬과 먼지 제거, 유분 및 영양분을 공급합니다. 지방막을 제거하는 건 아니다. 유분을 공급하는 겁니다. 자, 하지만 찬 타월로 두피에 수분을 공급한다 하면 틀려요. 찬 타월이 아니라 스팀 타월을 쓰죠. 스팀 타월로 두피에 수분을 공급한다 해야 맞습니다. 자, 우리 시험에는 영어 단어를 알면 바로 정답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아주 많습니다. 매니퓰레이션. 손을 써서 무언가를 다루고 솜씨 있게 다루는 방법이라는 뜻인데요. 이 매니퓰레이션은 미용에서 두피를 손으로 마사지하는 걸 말합니다. 매니퓰레이션, 두피 손 마사지다. 이 매니퓰레이션은 두발이 건강하게 자라도록 해주고요. 근육을 자극해서 단단한 두피를 더 부드럽게 하고 두피의 혈액순환을 촉진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신경을 자극해서 흥분시킨다? 두피를 자극해서 흥분시키는 거 아닙니다. 이상한 보기다. 두발이 건강하게 자라도록 해주고 근육을 자극해서 단단한 두피를 부드럽게 해주고 두피의 혈액순환을 촉진하는 거지 신경을 자극해서 흥분시키는 거 아니다. 자, 이 매니퓰레이션의 효과는 가하는 힘의 세기와 동작의 방향, 지속시간 등에 의해서 그 효과가 나타나는데요. 두피 손 마사지, 매니퓰레이션의 효과 요소는 힘의 세기와 방향, 지속시간이지 기본 동작 방법은 효과 요소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가하는 힘의 세기, 동작의 방향, 지속시간이 매니퓰레이션의 효과 요소다. 자, 헤어 스티머의 적절한 사용시간은 10에서 15분입니다. 헤어 스티머의 적절한 사용시간은 고객님 10분에서 15분 동안 헤어 스티머 하겠습니다. 10에서 15분 헤어 스티머 적정 사용시간이고요. 앞에서 봤던 스캘프 트리트먼트의 화학적인 방법으로는 모발 영양제조 양모제를 쓰거나 헤어 토닉, 헤어 크림을 사용합니다. 두피 처치, 스캘프 트리트먼트의 화학적인 방법이라면 양모제 헤어 토닉, 헤어 크림 사용하고 이 헤어 스티머를 사용하는 건 화학적 방법이 아니라 물리적 사용 방법입니다. 헤어 스티머는 물리적 사용 방법, 화학적 사용 방법은 화학적 제제를 두피에 발라주는 거죠. 양모제, 헤어 토닉, 헤어 크림을 사용하는 거다. 자, 두피에 지방이 부족해서 건조한 경우, 건성 두피의 경우에는 스캘프 트리트먼트 중에 건조하니까 드라이 스캘프 트리트먼트를 사용합니다. 두피에 지방이 부족한 건성 두피, 건조한 두피의 경우에는 드라이 스캘프 트리트먼트를 해준다. 건조하니까 습식으로 해준다. 그런 게 아니라 건조한데 하는 게 드라이 스캘프 트리트먼트예요. 주의해 주시고 두피에 지방이 너무 많을 때 지성 두피에는 지성이니까 오일리 스캘프 트리트먼트를 합니다. 지성이면 오일리, 건조하다 드라이예요. 자, 그리고 비듬이 없고 두피가 정상적일 때 실시하는 스캘프 트리트먼트는 담백한 트리트먼트, 플레인 스캘프 트리트먼트를 합니다. 여러 가지 섞은 게 아니라 비듬이 없고 두피가 정상적이니까 그냥 순수 플레인 스캘프 트리트먼트를 한다. 자, 이번에는 비듬, 댄드러프죠. 댄드러프가 많은 두피다. 당연히 댄드러프 스캘프 트리트먼트를 합니다. 비듬 많다, 댄드러프, 비듬 없고 정상적이다, 플레인, 지성 두피다,
오일리, 건조하다, 드라이 스캘프 트리트먼트 합니다. 자, 두피나 두발의 생리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모발 영양제, 양모제가 아닌 것은, 자, 양모제에는 헤어 로션, 헤어 토닉, 베이럼, 오드퀴니네. 자, 예전에 말라리아 예방제로 쓰였던 퀴닌 성분이 들어있는 오드퀴닌, 퀴니네라고도 불렀죠. 여기까지가 두피나 두발의 생리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양모제입니다. 하지만 헤어 오일은 양모제 아니다. 헤어 로션, 헤어 토닉, 베이럼, 오드퀴니네 모두 양모제고 헤어 오일은 양모제 아니다. 자, 댄드러프, 비듬의 원인으로는 각질이 과도하게 일어난 거죠. 두피 표피세포의 과도한 각질화가 직접적인 원인이고 그 밖에도 비타민 B1의 결핍, 두피의 혈액순환이 악화돼도 비듬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부신 피질의 기능 저하 시에도 비듬이 발생한다. 하지만 단백질을 과잉 섭취한다고 해서 비듬이 발생하는 거 아니에요. 단백질 과잉 섭취는 비듬 발생 원인 아니다. 과도한 각질화, 비타민 B1 결핍증, 두피의 혈액순환 악화, 부신 피질 기능 저하예요. 비듬의 원인. 자, 두발이 손상받는 두발 손상의 원인에는 헤어드라이기로 급속 건조를 했다. 당연히 두발 손상되겠죠. 열에 의한 손상. 지나친 브러싱과 백코밍 시술을 했다. 역시나 두발 손상 원인이고요. 해수욕 후에 염분이나 풀장 소독용 표백분이 남아있다. 좋을 거 없겠죠? 두발 손상의 원인이 됩니다. 해수욕 염분이나 표백분. 두발 손상 원인이다. 그리고 일광 자외선에 장시간 노출됐다. 딱 봐도 두발 손상 될 것 같습니다. 오버 프로세싱. 염색과 탈색을 했다. 너무 과도한 시술을 해도 두발 손상의 원인이 됩니다. 하지만 두발에 영양을 공급해서 두피를 보호하고 두피 처치를 하는 스캘프 매니퓰레이션과 브러싱을 한 경우에 두발이 손상된다? 아니죠. 스캘프 매니퓰레이션을 한 경우에는 손상 두피를 회복시키는 거지 두발 손상의 원인은 아니다. 헤어드라이기로 급속 건조했다. 지나친 브러싱과 백코밍을 했다. 염분이나 풀장 소독용 표백분이 남아있다. 자외선에 장시간 노출했다. 오버 프로세싱, 염색과 탈색을 했다. 두발 손상 원인입니다. 스캘프 매니퓰레이션은 아니다. 또는 헤어 트리트먼트 젤을 도포한 후에 헤어 스티머를 사용했다. 자, 트리트먼트 한 경우도 두발 손상 원인 아니겠죠. 그 다음에 크림 린스 사용했다. 두피 마사지했다. 헤어팩 했다. 모두 두피를 보호하기 위한 회복을 위한 시술이죠. 두발 손상 원인과는 관계없다. 자, 윤기가 없는 부스러진 듯한 건성모나 모표피가 많이 일어난 두발 및 다공성모에 가장 효과적인 헤어 트리트먼트는 바로 헤어팩입니다. 자, 우리가 얼굴에도 팩을 해주듯이 윤기가 없는 건성모, 모표피가 많이 일어난 두발 및 다공성모다 헤어팩을 해주는 게 가장 효과적인 헤어 트리트먼트입니다. 샴푸, 신징, 클리핑 이런 거 아니고요. 헤어팩이 건성모, 모표피 일어난 모, 다공성모에 가장 효과적인 헤어 트리트먼트다. 손상된 두발의 상태를 손질하여 손상되기 이전에 정상적인 상태로 회복시키는 것이 목적인 헤어 트리트먼트는 바로 컨디션을 회복시킨다. 헤어 리컨디셔닝입니다. 손상된 두발 상태를 손질해서 손상되기 이전에 정상적인 상태로 회복시키는 것이 목적인 헤어 트리트먼트는 헤어 리컨디셔닝이다. 두발의 물리적인 특성에 있어서 두발을 잡아당겼을 때 끊어지지 않고 견디는 힘을 바로 두발의 강도라고 합니다. 두발의 물리적인 특성에 있어서 두발을 잡아당겼을 때 끊어지지 않고 견디는 힘을 두발의 강도라고 한다. 모발 위에 얹어지는 힘 혹은 당김을 텐션이라고 합니다. 모발 위에 얹어지는 힘 또는 당김을 텐션이라고 한다. 염색 기간과 방치 시간이 가장 짧으며 충분한 컨디셔닝이 필요한 두발은 헤어 컨디셔닝이 필요한 두발이다. 유성 두발, 발수성 두발, 흰 두발 아니고 바로 손상 두발이겠죠. 염색 기간과 방치 시간이 가장 짧으며 충분한 컨디션이 필요한 두발은 손상 두발입니다. 자, 탈모의 원인을 알아보면 과도한 스트레스다, 정신적 고뇌나 긴장감의 연속이다. 다이어트와 불규칙한 식사로 영양이 부족하다. 땀, 피지 등의 노폐물이 모공을 막고 있을 때 혹은 피지의 분비가 과다할 때 탈모의 원인이 되고요. 모유두의 조직이 화상이나 외상으로 손상을 받았다. 유전적 질환이나 남성 호르몬이 과다 분비됐다. 노화 역시 탈모의 원인이 됩니다. 하지만 여성 호르몬 분비가 많다. 자, 남성 호르몬 분비가 많을 때 탈모의 원인이 되지 여성 호르몬 분비 아닙니다. 과도한 스트레스, 정신적 고뇌와 긴장감, 다이어트와 불규칙한 식사, 땀, 피지 등 노폐물이 모공을 막았다. 피지 분비가 과다하다. 조직이 화상이나 외상으로 손상됐다. 유전적 질환이나 남성 호르몬의 분비가 많다. 노화됐다. 탈모의 원인이고요. 여성 호르몬 분비가 많다. 아닙니다. 남성 호르몬 분비가 적다도 아니겠죠. 비만도 탈모의 원인이 될 수 없어요. 남성 탈모증의 주 원인이 되는 호르몬은 대표적인 남성 호르몬인 안드로겐입니다. 남성 탈모증의 주 원인이 되는 호르몬은 탈모 때문에 미치겠어. 안드로메다로 가겠네. 안드로겐입니다. 자, 두발 상태가 건조하며 길이로 가늘게 갈라지듯이 부서지는 증세는 바로 결절 열모증입니다. 두발 상태가 건조해서 길이 방향으로 가늘게 갈라지듯 부서지는 증세다. 결절 열모증입니다. 자, 자각 증상이 없이 원형 또는 타원형의 형태로 탈모가 일어나는 것이 바로 원형 탈모증이죠. 자각 증상이 없다. 원형 또는 타원형의 형태다. 원형 탈모증 찾으십시오. 자, 우리가 병적 원인에 의한 탈모에는 약물 중독 탈모증, 산후 탈모증, 열병 후 탈모증이 있습니다. 약물 중독됐다, 출산 후 탈모가 왔다, 열병 후에 탈모가 왔다. 모두 병적 원인에 의한 탈모증이다. 하지만 지루성 탈모는 비듬이 원인이지 병적 원인에 의한 탈모 아닙니다. 다음 중 병적 원인에 의한 탈모를 찾아라. 약물 중독, 산후 탈모증, 열병 후 탈모증, 병적 원인에 의한 탈모고요. 지루성 탈모는 아니다. 비듬이 원인입니다. 자, 헤어 트리트먼트로 다시 돌아와서 헤어 트리트먼트의 종류에는 헤어 리컨디셔닝, 클리핑, 헤어팩, 신징이 있습니다. 헤어 트리트먼트의 종류다. 헤어 컨디셔닝, 클리핑, 헤어팩, 신징이 있고요. 수치는 틴닝, 싱글링, 테이퍼링은 모두 헤어컷의 종류죠. 헤어 트리트먼트와는 상관없습니다. 다음 중 헤어 트리트먼트에 속하지 않는 것은 했을 때 헤어 리컨디셔닝, 클리핑, 헤어팩, 신징이 헤어 트리트먼트의 종류다. 자, 여기서 신징은 신징 왁스나 신징기를 이용해서 모발에 온열 자극을 줌으로써 두부의 혈액순환을 촉진시키는 헤어 트리트먼트 기술을 말합니다. 신징 왁스나 신징기를 이용해서 온열 자극을 해줌으로써 두부의 혈액순환을 촉진시키는 헤어 트리트먼트 기술이다. 자, 신징을 통해서 불필요한 두발을 제거하고 건강한 두발의 순조로운 발육을 조장합니다. 신징, 갈라지거나 이미 갈라진 두발로부터 영양물질이 흘러나오는 것을 막는 것도 신징의 역할이다. 하지만 수채양이 많아서 쳐내는 것이다. 틴닝이겠죠. 요거는 헤어 트리트먼트 아니다. 먼저 염색, 헤어 다이와 헤어 틴트, 염색과 탈색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이러한 헤어 컬러링, 머리에 색깔을 입히는 헤어 컬러링은 기원전 1500년경 이집트에서 시작되었죠. 모발을 염색하는 연모제로 헤나나무에서 추출한 헤나를 이용해서 최초로 염색을 했습니다. 염색은 기원전 1500년경 이집트에서 헤나를 이용해서 최초로 염색을 했고, 또 역사 문제로 유기합성 연모제가 개발되면서 두발 염색에 신기원을 이룰 때는 언제인가? 유기합성 연모제가 최초로 사용된 때를 묻는 질문이죠. 바로 1883 프랑스에서 최초로 파라페닐렌 디아민을 두발 염색에 사용했습니다. 이게 바로 최초의 유기합성 연모제다. 자, 우리 시험에는 파라페닐렌자민으로 나와요. 약간씩 한글 발음으로 옮겨놓을 때 요즘 발음과는 좀 차이가 있다. 어쨌든 유기합성 연모제가 두발 염색에 신기원을 이뤘다. 이런 기출문제는 1883년 프랑스 파라페닐렌자민 찾으셔야 됩니다. 문헌을 찾아보면 파라페닐렌 디아민 PPD는 헤어다인 제품의 베이직 포뮬레이션 기본 제조 공식이 130년 전 1883년에 개발되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 포뮬레이션은 아직까지도 존재하고 쓰이고 있는 방식이다. PPD 파라페닐렌 디아민입니다. 자, 파라페닐렌 디아민은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유기합성 연모제의 기초로 문제에 계속 등장합니다. 파라페닐이니까 1883이다. 두발을 밝은 갈색으로 염색한 후에 다시 자라난 두발에 염색하는 것을 염색 후 다시 자라는 두발에 염색하는 거죠. 다시 염색이니까 리터치 혹은 다이터치업이라고 합니다. 두발을 밝은 갈색으로 염색 후에 다시 자라는 두발에 염색하는 것을 리터치, 다이터치업이라고 한다. 보기에 리터치라고 나오면 리터치 답으로 찾으시고요. 다이터치업이라고 나오면 다이터치업을 답으로 체크하시면 됩니다. 같은 말이다. 자, 이러한 연모제는 일시적 연모제와 영구적 연모제로 나누는데요. 영구적 연모제, 지속성 연모제란 모발을 자르기 전까지는 계속 모발 색상이 유지되는 연모제라는 뜻입니다. 영구적 연모제의 종류에는 헤나나무에서 추출한 헤나 등의 식물성 연모제, 광물에서 추출한 금속성 연모제, 그리고 현재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파라페닐렌 디아민이 첨가된 유기합성 연모제, 이렇게 세 종류로 나뉩니다. 영구적 연모제는 식물성, 금속성 있고, 거의 영구적 연모제라 하면 유기합성 연모제를 말합니다. 가장 많이 사용되고 액상형, 크림형, 분말 형태로 존재하는 유기합성 연모제. 자, 이러한 영구적 연모제의 주성분이 되는 것으로 단순히 백발을 흑색으로 염색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은 자, 바로 파라페닐렌 디아민입니다. 파라페닐렌 디아민이 백발을 흑색으로 염색하는 데 사용한다. 자, 파라트릴렌 디아민 아닙니다. 1883년 개발된 파라페닐렌 디아민이다. 이 파라트릴렌 디아민은 다갈색 또는 흑갈색으로 염색하는 거예요. 단순히 백발을 흑색으로 염색한다. 파라페닐렌 디아민이다. 영구적 연모제 중 유기합성 연모제는 제1핵과 제2핵으로 분리해서 사용하는데요. 제1핵은 알칼리제로 대표적으로 암모니아를 쓰고요. 제2핵으로는 산화제로 과산화수소를 씁니다. 그래서 유기합성 연모제다. 제1핵은 알칼리제고 암모니아, 제2핵은 산화제며 과산화수소다. 이렇게 딱딱 연결시켜서 암기하고 계셔야 돼요. 제1핵이다 알칼리제, 암모니아, 제2핵이다 산화제, 과산화수소. 자, 이렇게 유기합성 연모제는 모피질 내에 인공색소를 주입해서 큰 입자에 유색염료를 형성하여 영구적으로 착색된다. 자, 맞는 표현이에요. 영구적 연모제죠. 유기합성 연모제는 영구적으로 착색합니다. 헤어 틴트와 다르다. 이런 유기합성 연모제는 제1핵으로 알칼리제를 쓰고요. 휘발성이라는 점에서 암모니아가 사용된다. 자, 한글 문법으로서는 약간 어색한 문장인데 기출지문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휘발성이라는 점에서 암모니아가 사용된다. 휘발성이 있는 암모니아가 사용된다는 거죠. 제1핵으로는 알칼리제고 암모니아가 사용된다. 이렇게만 외우시면 됩니다. 제1핵, 제1제 속에 알칼리제가 하는 역할은 묘포피를 팽창시키고 팽윤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모피질 내에 인공색소, 산화염료와 과산화수소가 잘 침투되도록 하는 것이 제1핵, 알칼리제, 암모니아가 하는 역할이다. 그리고 제2핵은 산화제로서 과산화수소 사용한다고 그랬죠. 제2핵은 산화제로 과산화수소 사용하는데 그 역할은 두발에 침투하여 멜라닌 색소를 분해하여 탈색을 시키고 산화염료를 산화해서 색상을 나타내는 발색을 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뭐가? 산화제로서 과산화수소. 제2핵이 두발에 침투해서 멜라닌 색소를 분해해서 탈색시키고 산화염료를 산화해서 발색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암모니아가 그런 역할을 한다 하면 틀리겠죠. 이렇게 구별해야 된다. 그리고 제2제인 산화제는 모피질 내로 침투하여 산화되니까 산소를 발생시킵니다. 과산화수소라고 수소 발생시킨다 이러면 틀립니다. 제2제인 산화제는 산소를 발생시킨다. 수소 발생시킨다. 틀린 답입니다. 염색 후에 새로 자란 두발 부분을 앞서 염색한 색깔과 똑같이 염색하는 것을 자, 한 번 염색하고 다시 염색하는 걸 뭐라고 했죠? 리터치라고 했죠? 또 다른 말로 다이터치업이라고 했습니다. 염색 후 새로 자란 두발 부분을 앞서 염색한 색깔과 똑같이 염색하는 것 다이터치업이다. 유기합성 연모제를 사용할 때 시술 전에 부작용의 여부를 테스트하는 것은 자, 유기합성 연모제는 파라페닐렌 디아민이 들어있어서 피부에 알러지성 피부염과 접촉성 피부염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술 전에 부작용을 테스트하는데요. 그 테스트를 패치 테스트, 스킨 테스트, 알러지 테스트라고 부릅니다. 패치 테스트, 스킨 테스트, 알러지 테스트는 유기합성 연모제 시술 전에 알러지 피부염, 접촉성 피부염 등의 부작용을 테스트하는 방법이다. 하지만 헤어 테스트는 아니에요. 패치 테스트, 스킨 테스트, 알러지 테스트다. 헤어 틴트 시에 파라페닐렌 디아민이 함유된 연모제는 반드시 바로 패치 테스트 해야 되겠죠. 스킨 테스트, 알러지 테스트 해야 된다. 다 똑같은 말입니다. 파라페닐렌 디아민이 함유된 연모제는 반드시 패치 테스트 한다. 자, 염색을 하기 전에 이 염색제가 잘 안 맞는 모발이 있어요. 주로 저항성모나 발수성모 같은 경우에는 이 연모제의 침투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연화제라는 것을 사용하는데요. 염색제의 연화제는 주로 저항성모, 발수성모에 사용합니다. 이러한 저항성모의 염색 전에는 연모제의 침투를 돕기 위해 사전에 두발을 연화시킨다. 프리 소프트닝, 두발 연화를 실시합니다. 어떻게 연화하나? 바로 과산화수소 30ml와 암모니아수 0.5ml 정도를 혼합해서 연화제로 사용합니다. 연화제는 뭘로 만든다? 과산화수소 30ml, 암모니아수는 0.5ml 정도 혼합해서 사용한다. 연화제. 자, 헤나로 염색할 때 가장 알맞은 pH 농도는 자, 식물성 연모제인 헤나로 염색할 때는 약산성 농도인 pH 5.5 정도로 농도를 맞춥니다. 헤나는 식물성이기 때문에 약산성인 pH 농도 5.5가 적당하다. 반면에 알칼리 산화 연모제의 경우에는 pH 농도가 9에서 10으로 합니다. 알칼리니까. 7을 기준으로 7보다 낮은 5.5 정도는 약산성이죠. 자, 7보다 높은 9에서 10 정도는 완전한 알칼리입니다. 그래서 알칼리 산화 연모제다 pH 농도는 9에서 10이다. 자,
자, 두발 염색을 할 때 과산화수소의 역할은 산화제죠. 두발이 침투해서 산화염료를 발색시키고 멜라닌 색소를 파괴해서 탈색시킵니다. 과산화수소의 역할이다. 두발이 침투해서 산화염료를 발색시키고 멜라닌 색소를 파괴해서 탈색시킨다. 하지만 암모니아를 분해한다 하면 틀려요. 과산화수소가 암모니아 분해하는 역할을 하는 거 아니다. 두발이 침투해서 발색시키고 탈색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과산화수소 제2제로 사용되는 산화제죠. 자, 일시적 또는 반영구적인 땡땡인 컬러 린스 시에 산화제로는 땡땡을 사용한다. 자, 컬러 린스는 일시적이고 반영구적인 착색제입니다. 색깔을 입히는 착색제인데 영구적이지 않고 반영구적이고 일시적 착색제입니다. 그리고 산화제로는 역시 파라페닐렌 디아민을 사용합니다. 컬러 린스는 일시적이고 반영구적인 착색제고 산화제로 파라페닐렌 디아민 사용한다. PPD. 자, 이렇게 일시적 연모제에는 temporary hair tint 이렇게 나오는데요. 우리 시험에는 요 temporary, 일시적이라는 뜻의 단어를 temporarily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게 나와도 temporary로 알아들어야 된다. temporary hair tint는 일시적 연모제로 컬러 린스 있고 컬러 크레용 있고 컬러 크림 있고 컬러 스프레이 있습니다. 자, 모두 그냥 이름만 들어도 잘 씻겨 나갈 것 같습니다. 컬러 린스, 컬러 크레용, 컬러 크림, 컬러 스프레이 있지 산성 컬러 이런 거 없습니다. 일시적 연모제 temporary hair tint에는 컬러 린스, 컬러 크레용, 컬러 크림, 컬러 스프레이 있습니다. 자, 연모제를 바르기 전에는 모발 다발 테스트, 스트랜드 테스트를 하는데요. 이 스트랜드 테스트의 목적은 색상의 선정이 올바르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하고 원하는 색상을 시술할 수 있는 정확한 연모제의 작용 시간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스트랜드 테스트. 그리고 퍼머넌트 웨이브나 염색, 탈색 등으로 모발이 끊기거나 변색의 우려가 있는지 파악하는 것도 바로 연모제 바르기 전 스트랜드 테스트의 목적이다. 하지만 알러지나 접촉성 피부염을 확인한다? 요건 스트랜드 테스트 아니고요. 뭐였죠? 패치 테스트였죠. 패치 테스트, 스킨 테스트, 알러지 테스트였지. 스트랜드 테스트 아니었다. 자, 퍼머넌트 웨이브와 두발 염색을 동시에 모두 해야 할 경우 뭘 먼저 해야 될까요? 두발 염색부터 반드시 먼저 해야 된다. 틀렸습니다. 퍼머넌트와 두발 염색을 모두 해야 될 때는 자, 염색이 모발을 많이 상하게 하기 때문에 퍼머넌트 웨이브를 먼저 해주는 게 좋습니다. 사실 가장 좋은 것은 퍼머넌트 일주일 후에 두발 염색을 실시하는 거지만 만약에 동시에 한다 그래도 퍼머넌트를 먼저 해야 됩니다. 퍼머넌트 먼저 하고 두발 염색, 탈색은 나중에 한다. 연모제를 바르기 전에 패치 테스트, 스킨 테스트의 목적은 아까 했죠? 알레르기성 피부염이나 접촉성 피부염 등의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패치 테스트. 자, 헤어 틴트 시에 패치 테스트, 스킨 테스트를 반드시 해야 되는 연모제는 바로 파라페닐렌 디아민이 함유된 연모제일 경우에 반드시 패치 테스트, 스킨 테스트 해야 됩니다. 파라페닐렌 디아민. PPD 요 성분이 알러지성 피부염이나 접촉성 피부염을 유발할 수 있다. 자, 이 패치 테스트, 스킨 테스트는 어떻게 하나? 팔꿈치 안쪽이나 귀 뒤에다가 연모제 성분을 묻혀봐서 실시합니다. 동일 연모제로 시술 24에서 48시간 전에 실시해서 양성 반응 시에는 알러지 반응이 있다. 그럴 경우에는 씻어내고 연모를 중단해야 되고요. 자, 이상이 없다. 음성 반응이라도 다음에 할 때는 체질이 변화될 수가 있으므로 할 때마다 실시한다. 매회 실시해줘야 됩니다. 지난번에 했으므로 한 번만 하고 그 다음부터는 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면 틀리겠죠. 음성 반응일지라도 체질 변화가 있을 수 있으므로 매회 실시한다. 요게 맞는 질문입니다. 자, 콜드 웨이브 직후에 헤어 다이를 하면 또 이렇게 한글로 나와요. 다이, 염색입니다. 헤어 염색을 하면 두피가 과민해져 피부염을 일으킬 우려가 있으므로 콜드 웨이브 시에는 최소 얼마 기간 이후에 헤어 다이를 하는 것이 좋습니까? 물었으면 바로 일주일입니다. 콜드 웨이브 시술 후에 일주일 있다가 헤어 다이 하는 게 좋다. 3주라고 하면 틀려요. 일주일 후입니다. 염색 시에 모표 피의 안정과 염색의 퇴색 방지를 위해서 산성 균형 린스를 씁니다. 에이시드 밸런스 린스를 사용한다. 염색 시에 모표 피의 안정과 염색의 퇴색 방지를 위해서 산성 균형 밸런스 린스를 사용합니다. 헤어 컬러링 용어 중에 염색 후에 새로 자라난 두발에만 하는 염색을 염색 후에 새로 자라난 두발에 다시 하죠. 다이 터치업 또 나왔습니다. 다이 터치업이라고 한다. 또는 리터치라고 하죠. 다이 터치업. 리터치는 염색 후에 새로 자라난 두발에만 다시 하는 염색이다. 일반적으로 모발 길이가 30cm 이상인 처녀모에 염색약을 바를 때 머리카락의 어느 부분을 가장 나중에 바르는가? 자, 모발 길이가 30cm 이상 처음 염색하는 처녀모다 염색약을 바를 때는 두발 끝부분을 가장 나중에 바릅니다. 머리카락 끝부분을 가장 나중에 바른다. 염색을 처음 하는 경우에는 이 큐티클이 아주 뗀뗀해서 염색약의 침투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머리카락의 중간 부분을 먼저 바르고 그 다음에 두피 바르고 끝부분은 가장 나중에 바릅니다. 중간 부분, 두피 부분, 끝부분 순서로 해주는 것이 좋다. 머리카락 끝부분은 가장 나중에 바릅니다. 중간, 두피, 끝 순이다. 자, 이번에는 탈색인데요. 헤어 블리치라고 하죠. 이 블리치라는 단어가 표백하다, 표백제, 디컬러런트 이런 뜻이기 때문에 영어 단어 암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헤어 블리치는 탈색이다. 자, 이런 헤어 블리치는 산화제인 과산화수소의 작용으로 두발의 색소를 옅게 하는 것입니다. 산화제인 과산화수소의 작용으로 두발 색소를 옅게 하는 것이다. 헤어 블리치, 탈색입니다. 헤어 블리치제는 과산화수소에 암모니아수를 소량돼서 사용하는데 이 용제의 각각의 농도는 과산화수소는 6%, 암모니아수는 28%를 사용합니다. 산화제인 과산화수소는 6%, 알칼리인 암모니아수는 28%를 사용한다. 과육, 암두팔이다. 암두팔. 두 팔 벌리면 암내 나죠? 과육, 암두팔. 과산화수소는 6%, 암모니아수는 28%다. 자, 이거 자주 나옵니다. 과산화수소에서 방출된 산소가 멜라닌 색소를 파괴하는 거지 수소가 파괴하는 거 아니에요. 과산화수소에서 수소 나오는 거 아니고 산소 나온다. 과산화수소에서 방출된 산소가 멜라닌 색소를 파괴합니다. 수소 아니다. 자, 과산화수소는 6%라고 했죠? 왜 6%냐? 20볼륨의 산소가 발생되는데 요 20볼륨이 탈색과 착색을 동시에 만족하는 최적 농도이기 때문입니다. 과산화수소 6%는 20볼륨의 산소를 발생시키고 이는 탈색과 착색에 최적화된 농도다. 과 6입니다. 20볼륨. 자, 헤어블리치에 사용하는 암모니아수는 합성연모제 제1핵과 마찬가지로 모표피를 연화 및 팽창시켜서 산화제가 침투하는 것을 돕습니다. 헤어 탈색, 헤어 블리치 암모니아수도 모표피를 연화 및 팽창시켜서 산화제의 침투를 돕는 역할을 한다. 자, 우리가 헤어 블리치 시술 전에 샴푸를 할 경우에는 브러싱을 하지 않습니다. 헤어 블리치 시술 전에 샴푸할 때는 브러싱을 하지 않는다. 두피 손상 우려 때문에
시에 브러싱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헤어 블리치 시술 후에는 필요시에 헤어 리컨디셔닝을 실시해주는 게 좋습니다. 자, 탈색 시술 전 샴푸할 때는 브러싱 하지 않는다. O. 시술 후에는 헤어 리컨디셔닝 하는 게 좋다. O. 반대로 나옵니다. 브러싱 하는 게 좋다. X. 헤어 리컨디셔닝 하지 않는 게 좋다. X입니다. 시술 전 샴푸할 때 두피 손상 우려 때문에 브러싱을 하지 않고 시술 후에 회복을 위해서 헤어 리컨디셔닝은 하는 게 좋습니다. 리컨디셔닝 피한다 하면 틀렸다. 자, 헤어 블리치 시 밝기가 너무 어둡게 나왔다. 자, 헤어 블리치가 탈색, 표백하는 건데 밝기가 너무 어둡다는 거는 실패한 거죠. 제대로 탈색이 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 원인은 블리치제가 말라버렸다. 프로세싱 기간을 짧게 잡았다. 블리치제에 물을 희석해서 사용했다. 이런 원인으로 제대로 탈색되지 않은 경우 밝기가 너무 어둡게 됩니다. 하지만 과산화수소의 볼륨이 높았다. 자, 과산화수소로 탈색시키는 건데 볼륨이 높았다면 탈색이 더 많이 돼야 되겠죠. 과산화수소의 볼륨이 낮았다가 돼야 되겠죠. 높았다 하면 틀린다. 자, 이러한 헤어 블리치의 주의사항으로는 헤어 블리치를 조합하는 약재는 미리 만든다. 틀렸고요. 그때그때 만들어야 되고 사용 후에는 밀폐시켜서 보관, 재사용이 가능하다. 틀렸습니다. 밀폐시켜서 보관하더라도 변질이 되기 때문에 밀폐시켜 보관한다. 틀렸다. 재사용 가능하다. 틀렸습니다. 과산화수소는 광선이 있는 밝은 장소에 보관한다. 틀렸죠. 광선이 없는 그늘진 곳에 보관해야 됩니다. 그리고 헤어 블리치 후 적어도 3주 지나야 퍼머넌트 웨이브 낼 수 있다. 자, 3주 아니고 일주일이었죠? 틀렸다. 헤어 블리치 후 적어도 3주 지나야 퍼머넌트 웨이브 할 수 있다. 틀린 답입니다. 자, 헤어 컬러링 시에 활용되는 색상안에 있어서 적색의 보색은, 자, 보색 관계 딱 3가지만 알고 계십니다. 적색의 보색을 물었다. 녹색 찾으십시오. 정녹이다. 자, 사실은 이렇게 색상안이 있을 때 맞은편을 보는 게 보색이 되겠습니다. 자, 다른 기능사 시험에서는 이렇게 세부적으로 물어보는데 우리 시험에서는 적색의 보색이다. 정확히는 청록이지만 보기에 녹색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적색의 보색을 찾아라. 녹색 고르시면 되고요. 또 파랑의 보색이다. 주황 고르시고요. 보라의 보색이다. 노랑이 답으로 나옵니다. 정록, 파주, 뽀노. 정록, 파주, 뽀노. 이 정도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리고 색의 3원색을 물었다. 기출에는 빨로파로 나옵니다. 빨강, 노랑, 파랑 색의 3원색으로 알고 계십니다. 이것도 원래 색의 3원색은 시마이엘입니다. 시안, 마젠타, 옐로우인데 우리 시험에서는 빨로파 이렇게 나옵니다. 자, 헤어 컬러링한 고객이 녹색 모발을 자연 갈색으로 바꾸려고 할 때 가장 적합한 방법은, 자, 녹색 모발을 가지고 있죠? 딴 거 생각할 필요 없이 녹색의 보색을 찾습니다. 아까 정녹이었죠? 그래서 적색으로 컬러링을 하면 자연 갈색으로 바뀝니다. 녹색 모발을 자연 갈색으로 바꾼다. 보색인 적색으로 컬러링합니다. 자, 무채색과 유채색, 흰색, 회색, 검정 계열의 무채색과 색상이 있는 유채색. 자, 요걸 구별하는 문제도 나옵니다. 쉬운 문제. 자, 빨강, 회색, 흰색, 주황, 노랑, 파랑, 흑색 있을 때 무채색만 고르면 회색, 흰색, 흑색은 무채색이죠. 자, 이번에는 가발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가발에는 위그와 헤어피스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위그는 머리 전체를 덮는 모양, 모자형이고요. 이렇게 두부 전체를 덮는 모양, 그게 위그고요. 헤어피스는 pieces, 부분이죠. 일부만 덮는 겁니다. 종류에는 폴, 위글렛, 웨프트, 캐스케이드 등이 있어서 다음 중 헤어피스의 종류가 아닌 것은 하고 나오면 폴, 위글렛, 웨프트, 캐스케이드 제외하고 위그 찾으시면 됩니다. 헤어피스와 위그는 다르다. 위그는 두부 전체를 덮는 모자형입니다. 자, 얼굴 전체를 덮는 위그의 치수 측정에서 위에서 봤을 때 이마의 헤어라인 정중선을 따라서 뒷목 부분, 네이프에 움푹 들어간 지점까지를, 자, 요렇게 머리가 있을 때 이마의 정중선에서 네이프에 움푹 들어간 부분까지, 여기까지의 길이를 머리 길이라고 합니다. 이마의 헤어라인 정중선을 따라 네이프에 움푹 들어간 부분까지가 머리 길이고, 이마의 헤어라인 중심점에서 네이프에 움푹 들어간 지점을 지나 처음 지점으로 돌아오는 둘레의 길이, 이 둘레의 길이가 머리 둘레입니다. 자, 이마의 헤어라인 중심점에서 네이프에 움푹 들어간 지점을 지나서 처음 지점으로 이렇게 돌아오는 요 둘레의 길이가 머리 둘레다. 자, 헤어피스의 종류에는 두부의 탑 부분에 특별한 효과를 내고 특정 부분에 볼륨을 주는 것을 위글렛이라고 하고요. 닦거나 스타일링하기 쉽도록 세 가닥 또는 한 가닥으로 이렇게 일부만 붙이도록 가닥으로 제작된 게 스위치, 숏 헤어를 일시적으로 롱 헤어로 변화시키는 게 떨어진다 폴이고요. 그리고 여기 웨프트는 핑거 웨이브 연습에 쓰이는 실습용 가발이 웨프트입니다. 그리고 캐스케이드는 폭포수처럼 길게 떨어지는 형태로 연장시킬 수 있는 게 캐스케이드죠. 이렇게 헤어피스들이 있고, 이런 헤어피스는 하이텐션 헤어스타일로 변화에 효과적이다 하면 맞는 표현이에요. 헤어피스는 하이텐션 헤어스타일로 변화에 효과적이다. 자, 이런 가발을 관리할 때는 사람의 모발, 잇모로 된 가발은 리퀴드 드라이 샴푸잉을 하는 게 좋습니다. 잇모로 된 가발은 리퀴드 드라이 샴푸잉한다. 38도씨의 미지근한 물로 씻어주는 게 좋고요. 알칼리도가 낮은 샴푸제가 좋습니다. 그리고 세정 후에는 오일 성분이 있는 린스제로 린싱을 한 후에 그늘에서 말린다. 하지만 촘촘한 빗으로 위에서 두 발 끝쪽으로 차근차근 빗질한다. 자, 틀렸어요. 촘촘한 빗이 아니라 빗살 간격이 얼금얼금한 얼레빗을 씁니다. 얼레빗으로 위에서 두 발 끝쪽으로 차근차근 빗질한다. 이렇게 돼야 맞고요. 촘촘한 빗으로 한다. 틀렸습니다. 가발 관리. 그리고 모자형 두부 전체를 덮는 이 위그를 컷할 때는 수분을 적시고 블로킹을 구분해서 슬라이스를 뜨고 땡땡을 잡고 자른다. 요 빈칸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은 하고 물었을 때 모발 단, 머리 단을 뜻하는 단어인 스트랜드, 패널, 머리 단을 잡고 자른다. 이렇게 하면 되지만 스캘프는 두피죠? 스캘프를 잡고 자른다 하면 틀리겠죠. 위그 컷듯이 수분을 적시고 블로킹을 구분해서 슬라이스를 뜨는데 스트랜드를 잡고 자른다, 패널을 잡고 자른다, 머리단을 잡고 자른다 말이 되지만 두피를 잡고 자른다 말이 안 되겠죠. 슬라이스를 해서 손으로 끌어낸 머리카락 다발이 패널입니다. 머리단 한 다발 스트랜드, 패널, 머리단 모두 잡고 자른다 말 되지만 두피를 잡고 자른다 스캘프 말이 안 된다. 자, 가발 손질법 OX 한번 해보면 스프레이가 없으면 얼레빗을 사용하여 컨디셔너를 골고루 바른다. 맞고요. 두 발에만 컨디셔너를 바르고 파운데이션은 바르지 않습니다. 자, 파운데이션은 모발을 심어놓은 기초부를 말해요. 요 파운데이션에는 컨디셔너를 바르지 않는다. 열을 가하면은 당연히 두 발의 결이 변형되거나 윤기가 없어지기 쉽습니다. 열을 가하지 않는다. 가발에 열을 가하면 두 발의 결이 변형되거나 윤기가 없어지기 쉽다. 헤어피스와 위그에는 사람의 머리카락인 잇모와 합성 섬유 등이 사용된다. 맞고요. 잇모로 된 헤어피스는 물에 담가둬도 상관없다. 자, 물에 오래 담가두면 좋지 않아요. 잇모로 된 헤어피스는 물에 담가두지 않는다. 자, 헤어 디자인의 4대 원칙이라고 하면 조통균율입니다. 조통균율. 조화, 통일, 균형, 율동이지 질감은 아니다.
조통균율, 헤어 디자인의 4대 원칙이고요. 얼굴형에 따른 헤어스타일에 있어서 전두부를 낮게 하고 사이드에 볼륨을 주는 것이 적합한 얼굴형은 바로 장방형 얼굴입니다. 직사각형, 길쭉한 장방형 얼굴일 때는 두발형을 낮게, 그리고 사이드를 볼륨을 줘서 각지고 길쭉한 이미지를 상쇄시켜야 된다. 전두부를 낮게 하고 사이드에 볼륨을 준다. 장방형 얼굴 찾으십시오. 두발형을 낮게 해서 옆선을 강조해야 됩니다. 그리고 각진 느낌의 변화를 줄 라운드 사이드 파트를 하고 딱딱한 느낌을 피하고 곡선적인 느낌을 구상해서 이마의 직선적 느낌을 감추기 위해서 이마에 뱅을 한다. 앞머리를 한다. 어떤 얼굴일까요? 바로 사각형 얼굴이겠죠. 각진 느낌의 변화를 줄 라운드 사이드 파트를 하고 딱딱한 느낌을 피하고 곡선적인 느낌을 구상하고 이마에는 직선적 느낌을 감추기 위해서 뱅을 합니다. 사각형 얼굴. 자, 장방형 얼굴과 사각형 얼굴 비슷하지만 달라요. 위아래로 길쭉한 사각형 장방형 얼굴, 사이드에 볼륨을 준다. 장방형 얼굴, 라운드 사이드 파트를 한다. 곡선적 느낌을 구상하고 이마에 직선적 느낌을 감추기 위해서 뱅을 한다. 사각형 얼굴이에요. 자, 얼굴형이 작고 수치 많은 사람은 쇼트커트형이 적합합니다. 숏컷형. 얼굴형이 작고 수치 많은 사람에게 숏컷형이 적당하다. 그리고 키가 작으면 숏 헤어스타일, 키가 크면 롱 헤어스타일이 적합합니다. 키가 작을 경우 짧은 머리, 키가 크면 긴 머리가 어울린다. 헤어커트는 헤어 쉐이핑과 같은 말입니다. 두발을 자르는 헤어커트, 헤어 쉐이핑은 세 가지 중요한 요소들을 신경 써야 되는데요. 얼마나 조화를 잘 이루느냐, 매치가 잘 되느냐, 시시각각 변하는 유행에 잘 대처해야 되겠죠. 모드 M, 그리고 기술적인 요소도 중요하다. 테크닉, 이렇게 조화, 유행, 기술, MMT가 헤어커트의 3요소입니다. 하지만 계절은 들어가지 않는다. 조화, 유행, 기술이다. 헤어커트의 3요소, 헤어 쉐이핑의 3요소입니다. 자, 헤어커트는 물을 뿌려서 커트하는 웨트 커트와 물을 뿌리지 않고 하는 드라이 컷, 이렇게 물의 사용 유무에 따라서 웨트 커트와 드라이 커트로 나눌 수 있고, 커팅 도구로 면도날, 레이저를 사용한 레이저 커트와 가위를 사용한 시저스 커트가 있는데, 면도날을 사용할 때는 꼭 물을 뿌리고 해야 됩니다. 웨트 커트에 적합하다. 레이저 커트, 면도칼 커트는 웨트컷에 적합하고, 가위로 자르는 시저스 커트는 웨트와 드라이 모두 적합합니다. 그리고 커트 시기에 따라서 퍼머넌트 전에 커트하는 것을 접두어 프리를 써서 프리컷, 프레커트라고 하고, 퍼머넌트 후에 웨이브로 인해서 1, 2cm 짧아지니까 퍼머넌트 전 프레커트 할 때는 이를 고려해서 1, 2cm 더 길게 자른다. 프레커트고요. 퍼머넌트 후에 하는 것을 말 그대로 애프터커트. 이때는 디자인에 맞춰서 잘라주면 됩니다. 그래서 퍼머넌트 전이다 프레커트. 1, 2cm 더 길게 자르고 퍼머넌트 후다 애프터커트. 디자인에 맞춰서 자른다. 자, 물을 사용하지 않는 드라이컷은 두발의 전체적인 형태를 파악하는 데 용이합니다. 두발의 전체적인 형태다 드라이컷. 물을 뿌리지 않으니까 전체적인 형태를 파악하는 데 용이하다. 그리고 웨이브나 컬 상태의 두발에서는 웻컷보다는 드라이컷이 적당하고요. 지나치게 길이 변화를 주지 않고 수정하는 경우에도 드라이컷 합니다. 그러니까 많이 자르지 않는 경우 간단히 수정한다. 드라이컷이고, 길이를 많이 잘라야 될 경우에는 물을 뿌리고 하죠. 웨트커트다. 하지만 두발을 손상시키지 않고 정확히 커트할 수 있다 하면 틀려요. 물을 묻히지 않기 때문에 형태 파악은 용이하지만 두발에 손상을 주고 정확한 커트선을 잡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반면에 웨트커트에 대한 OX 한번 해보면 모발에 물을 적셔서 실시하는 커트다. 맞죠? 레이저, 면도날을 이용한 커트에 주로 사용된다. 아까 얘기했고요. 맞습니다. 두발 손상을 최소화할 수 있다. 역시 맞고, 길이 변화를 많이 주지 않을 때 사용한다. 요건 드라이 커트죠. 그리고 웨이브나 컬이 심한 모발에 적합한 방법이다. 역시 드라이 커트. 손상물을 쉽게 출현할 수 있다. 자, 물을 적시게 되면 모발이 손상됐는지 쉽게 출현할 수가 없습니다. 모발에 물을 적셔서 커트하는 웨트 커트는 레이저 커트에 주로 이용하고 두발 손상을 최소화할 수 있지만 길이 변화를 많이 주지 않을 때 사용하는 게 아니고 웨이브나 컬이 심할 때 사용할 수 없고 손상물을 쉽게 출현할 수 없습니다. 자, 퍼머넌트 웨이브 시술 전에 커트다. 프레커트였죠. 1, 2cm 더 길게 커트해야 된다. 역시 프레커트. 자, 하나하나가 다 문제입니다. 다음 중 퍼머넌트 웨이브 시술 전에 커트다. 프레커트. 1, 2cm 더 길게 커트해야 되는 것은 프레커트입니다. 퍼머넌트를 하기 위해 찾아온 손님에게 먼저 커트를 하고 퍼머넌트 후에 손상모와 삐져나온 불필요한 모발을 가볍게 잘라주었다. 자, 무슨 커트죠? 자, 퍼머넌트 하기 위해 찾아온 손님에게 먼저 커트를 했다. 자, 앞에 나온 커트는 퍼머넌트 하기 전에 커트했으니까 프레커트고, 퍼머넌트 후에 손상모와 삐져나온 불필요한 모발을 가볍게 잘라주는 것. 자, 요건 트리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퍼머넌트 하기 위해 찾아온 손님에게 먼저 커트했다. 프레커트. 퍼머넌트 후에 손상모와 삐져나온 불필요한 모발을 가볍게 잘라주었다. 트리밍. 이렇게 짝지어진 것을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모자 형태의 가발, 위그나 두발의 커트 순서는 위그나 두발에 수분을 먼저 뿌려주고 빗질을 해준 다음에 구역을 나누는 블러킹을 하고 슬라이스를 한 다음 모발 단, 스트랜드를 잡아 커트를 합니다. 위그, 수분, 빗질, 블러킹, 슬라이스, 스트랜드 순이다. 모발에 수분 뿌리고 빗질한 다음 두상을 분할하는 블러킹하고, 이 슬라이스는 머리 다발을 뜨는 거죠. 슬라이스 한 다음 머리 다발 자체, 스트랜드를 잡아 커트한다. 자, 퍼머넌트 웨이빙 시술 후에 디자인에 맞춰서 커트한다. 애프터 커팅이었죠? 애프터 커트. 퍼머넌트 후에 커트하는 걸 말합니다. 디자인에 맞춰서 커트한다. 헤어커트를 원할 때 원하는 스타일의 기준이 되는 두발 길이를 가이드라인이라고 합니다. 기준이 되니까 가이드라인이다. 헤어커트에서 스타일의 기준이 되는 두발 길이를 가이드라인이라고 하고, 절단 라인, 센터 라인 이런 거 아닙니다. 가이드라인이다. 기준. 헤어커트 시에 사전에 주의해야 할 사항으로 두발의 성장 방향과 카우릭의 성장 방향을 살핍니다. 두발의 성장 방향과 정수리에서 방사상 형태로 뻗어나가는 카우릭의 성장 방향을 살핀다. 그리고 두부의 골격 구조와 형태를 미리 파악을 해야 되겠죠? 헤어커트 시 사전에 주의해야 될 사항으로 두발의 성장 방향, 카우릭 성장 방향, 골격 구조, 형태 파악하고, 두발의 질과 끝이 갈라진 열모의 양을 살핍니다. 질과 열모 양도 살핀다. 하지만 유행하는 스타일을 멋지게 적용하면 대부분 좋아하니까 고객의 의견 따위는 물어볼 필요가 없다? 틀렸겠죠? 말도 안 됩니다. 쉬운 문제. 자, 다양한 헤어컷들의 방식에 대해서 알아보면,
자, 첫 번째 아주 중요한 테이퍼링이 있는데요. 깃털처럼 자른다고 페더링이라고 합니다. 물론 모발을 적시고 두 발 끝을 가늘게 커트한다. 두 발 끝을 가늘게 커트한다. 테이퍼링입니다. 반드시 기억해 두십시오. 끝을 가늘게 커트한다. 테이퍼링. 면도나 레이저를 사용해서 모발선이 가장 자연스러운 게 테이퍼링이에요. 다음 중 가장 자연스러운 모발선이 나오는 것은 어떤 헤어컷 방식인가? 테이퍼링입니다. 그리고 레이저 테이퍼링 시에는 스트랜드 뿌리에서 2.5에서 5cm 떨어져서 실시해야 됩니다. 뭐가? 테이퍼링. 레이저 테이퍼링 시에 스트랜드 뿌리에서 2.5에서 5cm 떨어져서 실시해야 하는 헤어컷의 종류는 역시 테이퍼링입니다. 자, 두 발의 양이 적은 사람에게는 레이저를 이용한 끝을 가늘게 잘라주는 엔드 테이퍼링이 적당합니다. 다음 중 두 발의 양이 적은 사람에게 가장 적합한 헤어컷 방식은 엔드 테이퍼링이다. 자, 모두 레이저를 이용한 테이퍼링이었고 시저스, 가위를 이용한 테이퍼링을 우리가 스트로크 커트라고 합니다. 말이 완전 다르죠? 스트로크 커트도 테이퍼링의 일종인데 가위를 사용했다. 가위를 사용한 테이퍼링을 스트로크 커트라고 한다. 이러한 스트로크 커트에는 롱 스트로크, 미디엄 스트로크, 숏 스트로크가 있고요. 가위의 각도에 따라서 롱 스트로크는 45도에서 90도, 숏 스트로크는 0도에서 10도까지입니다. 그래서 10도에서 40도, 그 중간이 미디엄 스트로크다. 각도가 크다, 롱 스트로크고요. 가위 각도가 작다, 숏 스트로크입니다. 자, 가위 각도가 이렇게 크게 되면 쳐내는 모발 양이 많아서 가볍게 느껴지게 됩니다. 롱 스트로크는 모발을 많이 쳐내는 각이 큰 스트로크고 숏 스트로크는 쳐내는 양이 작습니다. 가위 각도가 작다, 쳐내는 양도 작다, 이렇게 이해하십니다. 가위를 이용한 테이퍼링, 스트로크 커트다. 자, 이러한 테이퍼링의 종류에는 모발 단인 스트랜드를 얼마나 잘라내는지에 따라서 노멀 테이퍼링, 엔드 테이퍼링, 딥 테이퍼링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는데요. 노멀 테이퍼링은 그냥 반 스트랜드의 2분의 1 지점을 테이퍼링한다. 아주 자연스러운 노멀한 테이퍼링이 노멀 테이퍼링입니다. 2분의 1 지점입니다. 그림에서와 같이 두피가 있을 때 모발 단 스트랜드의 2분의 1 지점을 컷한다. 아이고 삐뚤어졌네요. 요렇게. 자, 요게 노멀 테이퍼링이고요. 다음은 엔드 테이퍼입니다. 엔드 테이퍼링은 스트랜드의 끝 지점 3분의 1 이내에 두 발 끝을 테이퍼링을 하는 거예요. 그림과 같이 3분의 1 이내에서 테이퍼링한다. 두 발 끝인 3분의 1 이내 테이퍼링, 엔드 테이퍼링. 그리고 딥 테이퍼링은 스트랜드의 3분의 2 지점, 반보다 많이 쳐내는 겁니다. 두 발을 많이 쳐내는 테이퍼링이 깊게 쳐낸다. 딥 테이퍼링이에요. 두 발의 3분의 2 지점에서 커트. 딥 테이퍼링입니다. 3분의 2 딥 테이퍼링. 노멀이 2분의 1. 엔드 테이퍼링은 3분의 1. 딥 테이퍼링 3분의 2를 쳐내는 겁니다. 자, 다음 헤어컷 방식은 블런트 컷인데요. 클럽 컷과 동일한 말입니다. 자, 클럽 갈 때 블런트 컷하고 간다. 자, 이 블런트란 말이 뭉툭한, 무딘 이런 뜻이죠. 뭉툭하게 팍 직선 컷으로 잘라내니까 모발 손상이 적습니다. 직선 컷으로 모발 손상이 적은 게 블런트 컷입니다. 자, 이런 블런트 컷의 종류에는 원 랭스 컷. 자, 두 발을 빗으로 빗어 내렸을 때 하나의 선상으로 떨어지는 원 랭스 컷. 그리고 정사각형 모양의 직각 커트가 스퀘어 컷입니다. 스퀘어 컷도 블런트 컷이고, 그 다음에 그라데이션. 단차를 둬서 모발 단들이 이렇게 겹치게 한 것이 그라데이션 컷이고요. 역시나 층지어서 나타나는 컷, 층을 지어, 단차를 지어서 상부는 짧게, 아래로 갈수록 길게 커트하는 것이 이 레이어 컷입니다. 좀 이따가 자세히 살펴보고요. 다음 중 블런트 컷의 종류가 아닌 것은, 자, 요런 질문에 원 랭스 컷, 스퀘어 컷, 그라데이션 컷, 레이어 컷이 모두 블런트 컷에 속한다는 것을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블런트 컷의 종류에는 그라데이션 컷, 스퀘어 컷, 레이어 컷, 원 랭스 컷이 있다. 불그스레 원입니다. 블런트 컷에는 그라데이션, 스퀘어 컷, 레이어, 원 랭스 있다. 불그스레 원. 블런트 컷이고요. 각각은 좀 이따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숏 헤어컷에는 싱글링과 우리가 흔히 바리깡이라고 부르는 클리퍼를 사용한 헤어컷이 있습니다. 보통 남자 헤어컷에 적용하는 숏 헤어컷에는 싱글링과 클리퍼 헤어컷이 있다. 자, 이러한 블런트 컷의 종류에는 불그스레 원. 먼저 원렉스 컷 살펴보면 완성된 두 발을 빗으로 빗으면 하나의 선상으로 떨어지는 아주 무거운 커트다. 이렇게 지문이 나와요. 하나의 선상으로 떨어진다. 아주 무거운 커트다. 원렉스 컷의 특징이고요. 종류에는 머이 패스, 머이 평스 이렇게 외웁니다. 머쉬룸 컷, 이사도라 컷, 패러럴 컷, 혹은 평행 보브 컷, 스파니엘 컷 이렇게 머이 평스, 머이 패스 있고요. 자, 요 문제는 그림도 나오니까 꼭 이름과 함께 어떤 컷인지 알고 계셔야 돼요. 자, 순서대로 이렇게 자른다 머쉬룸 컷, 이사도라 컷, 패러럴 보브 컷, 가장 긴 것이 스파니엘 컷입니다. 위에서부터 머이 패스다. 자, 다음은 스퀘어 컷인데요. 정사각형 모양의 직각 커트를 말하고요. 그라데이션 커트와 레이어 커트는 모두 층지어 나오는 건데요. 그라데이션은 하부로 갈수록 짧게 단차를 두는 걸 말하고, 레이어 커트는 하부, 아래로 갈수록 길게 층을 형성하는 걸 말합니다. 길고 고르게 층을 형성하는 것이 레이어 커트다. 둘 중에 하나만 외우면 되겠죠? 자, 레이어 커트는 아래로 갈수록 길게니까 레이어 커트다. 아길레라. 크리스티나 아길레라가 레이어 커트 하고 다닙니다. 크리스티나 아길레라. 아래로 갈수록 길게 커트하는 것이 레이어 커트다. 반대로 하부 아래로 갈수록 짧게 단차를 둔다. 그라데이션 컷이에요. 자, 숏 헤어컷에는 싱글링과 클리퍼 헤어컷이 있다고 했는데, 자, 이 클리퍼 헤어컷은 바리깡을 이용한 숏 헤어컷이고요. 싱글링은 모발을 손으로 잡지 않고 빗을 45도 각도로 위로 천천히 이동시키면서 샤샤샤샥 이렇게 쳐내는 걸 말합니다. 싱글링. 자, 싱글링은 여러 가지 특징을 한 가지만 주고 다음 특징을 나타내는 헤어컷을 찾아라. 이런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모발을 손으로 잡지 않고 빗을 45도 각도로 위로 천천히 이동시키면서 자른다. 싱글링. 주로 두부 뒷부분, 뒷목 부분, 네이프와 사이드 부분의 모발을 짧게 컷을 할 때 쓴다. 가위로 샤샤샥.
싱글링이고요. 빗을 천천히 위쪽으로 이동시키며 가위의 개폐를 재빨리하여 빗에 끼어있는 두발을 잘라나가는 커팅 기법 역시 싱글링이죠. 주로 남자 컷에서 활용하는 빗을 이용해서 가위의 개폐를 빨리해서 빗에 끼어있는 두발을 잘라나가는 커팅 기법이다. 싱글링. 그리고 두발의 자연적 윤곽을 강조하기 위해서 두부의 뒷부분을 특히 치켜 올릴 때 시술한다. 싱글링 사용합니다. 자, 모두 한 문장만 주어주고 다 싱글링 골라야 되는 문제예요. 모발을 손으로 잡지 않고 빗을 45도 각도로 위로 천천히 이동시키면서 샤샤샥이다. 싱글링. 두부 뒷부분 네이프와 사이드 부분의 모발을 짧게 커팅한다. 그리고 빗을 천천히 위쪽으로 이동시키며 가위의 개폐를 재빨리하여 빗에 끼어있는 두발을 잘라나가는 커팅 기법이다. 주로 남자 컷이다. 싱글링. 그리고 두발의 자연적 윤곽을 강조하기 위해서 두부의 뒷부분을 특히 치켜 올려 시술한다. 싱글링입니다. 다음 중 블런트 커팅 기법이 아닌 것은? 자, 불그스의 원. 불그스의 원이었죠. 블런트 커팅에는 그라데이션 컷, 스퀘어 컷, 원렉스 컷, 레이어 컷 있고 스트로크 컷은 아닙니다. 스트로크 컷은 뭐였죠? 가위로 테이퍼링을 하는 게 스트로크 컷이었죠. 그리고 원렉스 컷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원렉스 컷에는 머이평스 있었죠. 머시룸형, 이사도라형, 평행 보부형 혹은 패러럴 보부형 그리고 스파니엘형 있다. 원렉스 컷. 하지만 레이어 컷은 블런트 커팅 기법이죠. 원렉스 컷 아니다. 자, 다음에 그림에서 원렉스 컷 중 이사도라 스타일은 자, 요 그림에서 이렇게 AN, BN, GN, DN 중에 이사도라 스타일은 머이평스, 머이죠. B와 N을 연결한 거겠네요. 머이평스, 머이패스, 머시룸형, 이사도라형, 패러럴 보브, 평행 보부형, 스파니엘형. 여기서 이사도라형은 바로 두 번째 BN이 되겠습니다. 머이패스. 자, 헤어스타일의 아웃라인이 오목한 콘케이브형 컷으로 무거움보다는 산뜻함과 예리함을 나타내는 헤어스타일을 바로 스파니엘형이라고 부릅니다. 아웃라인이 오목한 콘케이브형 컷으로 자, 아웃라인이 오목한, 콘케이브도 오목형이라는 뜻이에요. 오목한 콘케이브형. 뒤에서 봤을 때 헤어라인이 이렇게 오목하게 들어가게 나온다. 무거움보다는 산뜻함과 예리함이 나타나는 헤어스타일이다. 스파니엘형입니다. 블런트 컷의 일종인 원렉스 컷의 종류 중에 머이패스, 스파니엘형입니다. 자, 두정부의 두발 길이는 길고 네이프로 갈수록 짧게 깎아서 작은 단차가 생긴다. 자, 아래로 갈수록 짧죠. 우리가 하나만 외웠죠? 크리스티나 아길레라는 레이어 컷이라고 외웠는데요. 아래로 갈수록 긴 것은 레이어 컷이고 아래로 갈수록 짧다. 그라데이션이죠. 그라데이션 커트다. 두정부의 두발 길이는 길고 위쪽은 길고 네이프로 갈수록 짧게 깎아서 작은 단차가 생긴다. 단차 생기는 건 그라데이션과 레이어가 있는데 아래로 갈수록 짧게 깎는 건 그라데이션, 아래로 갈수록 길게 깎는다. 레이어 컷입니다. 두발을 윤곽 있게 살려서 목덜미, 네이프에서 정수리 쪽으로 올라가면서 두발의 단차를 주는 커트다. 자, 요렇게 설명해도 그라데이션 커트입니다. 목덜미, 네이프 쪽에서 정수리 쪽으로 올라가면서 위쪽을 길게, 아래쪽은 짧게 깎는 것이 그라데이션 커트예요. 모발 길이의 변화를 줘서 무게를 더해서 입체적으로 만들어주는 기법은 무게를 더해서 입체적으로 만든다. 요거 역시 그라데이션 커트입니다. 모발 길이의 변화를 주어서 무게를 더해 입체적으로 만든다. 그라데이션 커트 찾으십시오. 자, 이런 그라데이션 커트는 땡땡선에서 슬라이스로 커팅하는데요. 바로 사선 45도 선에서 슬라이스로 커팅하는 겁니다. 그라데이션 커트는 몇 도냐? 사선 45도 선에서 슬라이스로 커팅합니다. 이 각도가 45도. 후두부에 무게감을 가장 많이 주는 커트가 그라데이션 커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커트한 다음에 축 늘어뜨렸을 때 아래쪽은 짧고 두정부로 갈수록 길죠? 그라데이션 커트다. 자, 이번에는 반대로 상부 모발은 짧고 하부로 갈수록 길다. 하부. 하길레라. 네이프 라인에서 탑 부분으로 올라가면서 모발 길이가 짧아지는 커트다. 하길. 아래는 길고 올라가면서 짧아지는 커트. 모든 연령층에서 사용할 수 있고 응용 범위가 넓다. 일반적으로 가장 가벼운 느낌을 준다. 전체적으로 층이 골고루 나타난다. 바로 크리스티나 아길레라 레이어 커트입니다. 레이어 커트. 아래로 갈수록 하부로 갈수록 길게 커트한다. 모든 연령층에서 사용할 정도로 응용 범위가 넓고 일반적으로 가장 가벼운 느낌을 주며 전체적으로 층이 골고루 나타나는 컷이 레이어 커트입니다. 자, 크로스 체크 컷이란 최초의 슬라이스 선과 교차된다. 크로스. 교차되도록 체크 커트하는 것이 크로스 체크 커트입니다. 교차되도록 체크 커트한다. 크로스 체크 컷. 하지만 세로로 잡아 체크 컷하는 것이다. 틀렸어요. 교차되도록. 크로스니까 교차되도록 체크 컷한다. 크로스 체크 컷. 알아두십니다. 자, 그 밖의 커트 기법으로는 형태가 이루어진 모발선에 손상모 등 불필요한 모발 끝을 제거하거나 정리정돈하기 위해서 가볍게 손질한다. 클리핑입니다. 이미 형태가 이루어진 모발선에 손상모 등 불필요한 모발 끝을 제거하거나 정리정돈하기 위해 가볍게 손질하는 게 클리핑. 위로 튀어나온 두발이나 빠져나온 두발을 잘라내는 게 클리핑입니다. 자, 비슷한 게 트리밍이 있는데요. 자, 트리밍은 이게 중요합니다. 스타일이 완성된 두발선에서 가볍게 다듬는 정도가 트리밍이고 형태가 이루어진 모발선에 손상모 등 불필요한 모발 끝을 제거하거나 정리정돈하기 위하여 가볍게 손질한다. 자, 클리핑 찾으셔야 되고요. 위로 튀어나온 두발이나 빠져나온 두발을 잘라낸다. 클리핑입니다. 하지만 두 개 함께 나오지 않는다. 그래서 비슷한 형태면은 클리핑이나 완성된 형태의 두발선 가볍게 다듬어 정돈한다. 트리밍 찾으시면 됩니다. 자, 틴닝은 길이를 짧게 하지 않고 요 말이 중요해요. 길이를 짧게 하지 않고 전체적으로 두발의 숱을 감소시킨다. 숱이는 게 틴닝이죠. 틴닝 가위를 이용해서 길이를 짧게 하지 않고 전체적으로 두발 숱을 감소시킨다. 틴닝. 자, 포인팅은 커트 후에 뭉툭한 느낌 없는 자연스러운 두발을 위해서 끝을 45도 정도로 비스듬히 커트하는 기법이 포인팅입니다. 뭉툭한 느낌 없이 자연스러운 두발 위해서 끝을 45도 정도로 비스듬히 커트한다. 포인팅이다. 퍼머넌트 웨이브인데요.
우리가 흔히 파마라고 하죠. 파마. 퍼머넌트 웨이브는 1905년 찰스 네슬러가 어느 나라? 영국에서 발표했습니다. 퍼머넌트 웨이브 기술은 1905년 찰스 네슬러가 영국에서 맨 처음 발표했다. 그런데 콜드 퍼머넌트 웨이브를 창안했다 하면 스피크먼 찾으셔야 됩니다. 퍼머넌트 웨이브를 최초로 발명한 사람은 1905년 찰스 네슬레고 영국에서 발표했고, 콜드 퍼머넌트 웨이브를 창안한 사람이다 하면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스피크먼, 스피크먼입니다. 자, 또 다른 문장으로 화학약품만의 작용에 의해서 콜드 웨이브를 처음으로 성공시킨 사람은 콜드 웨이브, 스피크먼이다. JB 스피크먼, 화학약품만의 작용에 의해서 콜드 웨이브를 처음으로 성공시킨 사람이다. 자, 이러한 퍼머넌트 웨이브의 원리는 먼저 화학적 작용과 물리적 작용으로 나눌 수 있는데, 화학적 작용은 1액, 2액으로 나눠진 화학적 용액을 사용한다는 얘기죠. 퍼머넌트가 말 그대로 퍼머액을 사용해서 머리카락을 돌돌 말아서 꼬불꼬불 웨이브를 주는 거니까 약을 사용한다는 점에서 화학적 작용, 손으로 힘을 가해서 돌돌 만다는 의미에서 물리적 작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화학적 작용에는 제1액으로 환원제를 쓰죠. 시스틴 결합을 절단해서 퍼머넌트 웨이브를 계속 진행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제1액 환원제는 시스틴 결합을 절단해서 퍼머넌트 웨이브를 계속 진행시키는 역할을 한다. 그리고 제2액으로는 산화제를 씁니다. 이 산화제는 시스틴 결합을 다시 재결합하는 역할을 한다. 1액인 환원제의 작용을 멈추고 컬이 고정되도록 하는 역할을 합니다. 제2액 산화제다. 자, 1액은 환원제, 2액이 산화제죠. 1환, 2산입니다. 1환, 2산. 요거 헷갈리면 절대 안 됩니다. 1액이 환원제, 2액은 산화제다. 1환, 2산, 1환, 2산입니다. 자, 1액 환원제와 2액 산화제로 1환, 2산을 사용해서 웨이브를 준다. 화학적 작용이고요. 이제 돌돌 말아야 되겠죠? 물리적 작용은 모발을 로드라는 기구로 힘을 가해서 모발을 감으면서 적당한 긴장감, 텐션을 주는 것이 바로 퍼머넌트 웨이브의 물리적 작용, 펌의 원리가 되겠습니다. 아미노산의 일종을 환원제로 사용하여 연모와 손상모 등의 퍼머넌트에 적당한 것은, 이렇게 물으면 바로 시스테인 퍼머넌트를 찾으셔야 됩니다. 우리 모발의 구성 성분인 시스테인, 아미노산의 일종을 환원제로 사용하여 연모와 손상모 등의 퍼머넌트에 적당한 것은 시스테인 퍼머넌트다. 자, 콜드 퍼머넌트 웨이브의 제1액의 주성분은 1환, 2산. 1액은 환원제죠. 바로 티오글리콜산입니다. 아주 자주 나오는 문제, 꼭 나오는 문제. 콜드 퍼머넌트 웨이브의 제1액의 주성분은 티오글리콜산이다. 자, 이런 티오글리콜산의 적정한 농도는 환원제로서 알칼리죠. 바로 2에서 7%가 티오글리콜산의 적정 농도입니다. 퍼머약의 제1액 중 티오글리콜산의 적정 농도는 2에서 7%다. 제1액의 주재료인 티오글리콜산의 pH는 1환 2산. 1액은 환원제고 알칼리를 띠고 있죠. 티오글리콜산은 7일 기준으로 7보다 높은 9에서 9.6의 pH를 나타낸다. 제1액의 주재료인 티오글리콜산의 pH는 9에서 9.6이다. 퍼머넌트 웨이빙 시 두 발을 구성하고 있는 케라틴의 시스틴 결합은 무엇에 의해서 잘려지는가? 바로 제1액이 작용해서 시스틴 결합을 절단한다고 그랬죠. 퍼머넌트 웨이브를 계속 진행시키는 역할을 하는 제1액이 시스틴 결합을 절단하는 케라틴의 시스틴 결합을 잘라내는 역할을 합니다. 자, 1액의 주성분은 티오글리콜산이죠. 그래서 보기에 1액이라고 안 나오고 티오글리콜산이라고 나옵니다. 퍼머넌트 웨이빙 시 두 발을 구성하고 있는 케라틴의 시스틴 결합을 잘라내는 것은 티오글리콜산이다. 자, 콜드 퍼머넌트 웨이브 시술 시에 이번에는 산화액인 제2액은 바로 산화작용을 하죠. 2액은 산화작용, 1액은 환원작용, 1환, 2산 계속 나옵니다. 자, 이 시스틴 결합을 절단하고 재결합시키는 시스테인 퍼머넌트는 모발의 아미노산과 동일한 시스테인을 사용한 것이고, 모발의 잔류성이 높아서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연모와 손상모 시술에 적합하다. 모발의 아미노산과 동일한 시스테인을 사용해서 연모와 손상모 시술에 적합하고 모발의 잔류성이 높아서 주의를 요하는 것이 시스테인 퍼머넌트입니다. 하지만 환원제로 티오글리콜산염이 사용된다 하면 틀려요. 시스테인 퍼머넌트에는 환원제로 시스테인을 사용합니다. 환원제로 티오글리콜산염을 사용하는 것은 콜드 퍼머넌트죠. 시스테인 퍼머넌트는 환원제로 아미노산과 동일한 성분인 시스테인을 사용하는 겁니다. 자, 퍼머넌트 웨이브의 프로세싱 솔루션이란, 자, 앞으로 프로세싱 솔루션이라고 하면 환원작용을 의미합니다. 제1액 1환, 환원작용을 다른 말로 프로세싱 솔루션이라고 한다. 1환프입니다. 1환프, 프로세싱 솔루션, 환원작용이다. 1액이다 연결시킵니다. 자, 그러면 환원작용은 제1액의 주성분인 티오글리콜산염이 하겠죠. 퍼머넌트 웨이브 프로세싱 솔루션의 환원작용의 주성분이다. 환원작용 제1액 프로세싱 솔루션 티오글리콜산염 모두 같이 등장하는 용어입니다. 모두 일맥상통하는 용어다. 자, 환원제인 제1액이 주로 적용되는 부위는 바로 코르텍스, 모피질입니다. 환원제인 제1액이 주로 적용되는 부위는 그림에서와 같이 이 모발은 모수질, 모피질, 모표피 이렇게 안쪽에서부터 층을 이루어 구성되어 있는데요. 맨 안쪽이 메듈라, 모수질이고요. 코르텍스, 모피질이 바로 환원제인 제1액이 작용하는 부위고, 겉을 감싸고 있는 것이 큐티클, 모표피입니다. 환원제인 제1액이 주로 적용되는 부위는 요 중간인 모피질이다. 코르텍스. 자, 우리가 제2액 산화제 주재료로 취소산 나트륨과 취소산 칼륨을 쓰는데, 취소산 나트륨과 취소산 칼륨은 그 농도가 3에서 5%의 수용액으로 사용합니다. 취소산 나트륨과 취소산 칼륨 수용액의 적정 농도는 3에서 5%다. 제2액의 주재료인 산화제 취소산 나트륨과 취소산 칼륨은 3에서 5%의 수용액으로 사용합니다. 자, 콜드 웨이빙 시술 시에 사전에 모발 상태를 진단해야 되는 항목이 있는데요. 두 발이 다공성인지 발수성인지 판단을 하고 두 발의 퀄리티, 질을 판단을 해야 된다. 그리고 염색모인가 아닌가, 두 발이 신축성이 있는가 없는가, 그리고 두 발이 경모인지 부드러운 연모인지, 두 발의 경도도 콜드 웨이빙 시술 전에 사전에 진단해야 되는 항목이다. 두 발이 다공성인지 발수성인지 염색모인지 신축성이 있는지 경모인지 연모인지
두발의 질을 판단한 것이 바로 콜드 웨이빙 시술 전에 진단해야 되는 항목입니다. 자, 이런 콜드 웨이빙이 잘 되지 않는 모질은 수분을 밀어내는 발수성 두발이나 기름기가 많으면 또 수분을 밀어내겠죠. 지방이 과다한 두발인지 미리 판단해야 되는 이유가 발수성 두발이나 지방 과다 두발은 수분을 밀어내서 약액의 흡수력이 약하기 때문에 콜드 웨이빙이 잘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콜드 웨이빙이 잘 되지 않는 모질은 지방 과다 두발이나 발수성 두발이다. 자, 그래서 발수성 두발이나 지방 과다 두발은 묘포피에 지방 성분이 많고 수분을 밀어내서 약액 침투 시간이 오래 걸리므로 사전에 특수 활성제를 도포해서 스팀을 하게 되면 좀 더 효과적으로 약액 침투를 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중 발수성모나 지방 과다 두발에 대한 대책은 하고 물으면 사전에 특수 활성제를 도포해서 스티머를 적용한다. 요걸 찾으셔야 돼요. 자, 퍼머넌트 시 로드를 말기 쉽게 두상을 나누어 구획하는 것을 블락킹이라고 합니다. 블록 지어서 구분한다. 막대기. 퍼머넌트 막대, 로드를 말기 쉽게 두상을 나누어 구획하는 것을 블럭킹이라고 한다. 물에 적신 모발을 말아주는 와인딩 후에 퍼머넌트 웨이브 1액을 도포하는 방법을 바로 워터 랩핑이라고 합니다. 물에 적시고 와인딩 후에 퍼머넌트 웨이브 1액을 도포하는 방법을 워터 랩핑이라고 한다. 물 뿌리고 꽉 말아서 싸줘. 워터 랩핑. 자, 1액을 도포해서 환원작용을 하는 것을 우리가 프로세싱 솔루션이라고 했죠. 이러한 1액 도포 후 적정한 프로세싱 타임은 10에서 15분입니다. 자, 단답형으로 출제됩니다. 적정 프로세싱 타임을 찾아라. 10에서 15분입니다. 그래서 1액 도포 후 적정한 방치 시간, 휴지 시간이 10에서 15분인데 1액 방치 시간이 길어져서 지나치게 컬이 형성되는 것을 오버 프로세싱이라고 하고, 반대로 1액 도포 후 방치 시간이 짧아서 웨이브가 거의 나오지 않는 것을 언더 프로세싱이라고 합니다. 1액 도포 후에 너무 오버해서 방치했다. 흡수되는 시간이 너무 많았죠? 컬이 지나치게 형성됩니다. 언더 프로세싱을 하면 방치 시간이 짧으니까 웨이브가 거의 나오지 않는다. 그래서 제1액의 작용 정도를 테스트해서 정확한 프로세싱 타임을 결정하고 웨이브의 형성 정도를 조사하는 방법을 테스트 컬이라고 하는데요. 이 테스트 컬은 1액을 도포한 후에 10에서 15분 후에 실시합니다. 다음 중 테스트 컬의 목적을 찾아라고 하면 테스트 컬은 1액의 작용 정도를 테스트하는 것으로 정확한 프로세싱 타임을 결정하고 웨이브의 형성 정도를 조사하는 것이 테스트 컬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1액 도포 후에 10에서 15분 후에 실시한다. 자, 퍼머넌트 웨이브 후에 두발의 끝이 자지러지는, 이 자지러지는 이유에 대한 OX를 해보면, 이 자지러진다는 것은 컬과 결이 너무 강하게 형성돼서 두발 끝이 제멋대로 막 이렇게 꼬불꼬불 휘어지는 걸 말합니다. 퍼머넌트 웨이브 후에 두발 끝이 자지러지는 이유는 사전 커트 시에 두발 끝을 너무 테이퍼링 하였다. 혹은 콜드 웨이브 1액을 바른 후에 방치 시간이 너무 길어져서 오버 프로세싱했다. 약액이 너무 많이 스며들었다. 그랬을 때 끝이 자지러지고요. 너무 가는 로드를 사용하는 바람에 이 꼬불꼬불 말리는 횟수가 훨씬 많아지겠죠? 너무 가는 로드를 사용해서 컬이 너무 강하게 형성됐다. 끝이 자지러집니다. 그리고 와인딩 시, 자, 요거 주의해 주셔야 됩니다. 텐션이 약해서 로드에 꼭 감기지 않고 느슨해지면 오히려 끝이 자지러집니다. 컬과 결이 너무 강하게 형성된다. 와인딩 시 텐션이 약해서 로드에 꼭 감기지 않으면 컬과 결이 너무 강하게 형성되고 끝이 자지러집니다. 그래서 끝이 자지러지지 않게 하려면 와인딩 시 텐션이 강해야 됩니다. 자, 2번과 마찬가지로 방치 시간이 길어서 오버 프로세싱했다. 끝이 자지러지고, 모질에 비해서 약액이 강하거나 프로세싱 타임이 길었다. 자, 같은 말이죠. 오버 프로세싱했다. 약이 너무 강하게 스며들었다. 끝이 자지러집니다. 너무 강한 약을 사용했다. 자, 이런 식으로 보기가 나옵니다. 여기서 4번 와인딩 시 텐션이 약해서 로드에 꼭 감기지 않으면 느슨해지면 끝이 자지러진다. 요거 주의해 주시고요. 자, 틀린 답으로 블런트 컷을 했다. 그런다고 끝이 자지러지진 않죠? 너무 테이퍼링을 하면 끝이 자지러집니다. 사전 커트 시 머리끝을 테이퍼링 하지 않았다? 자, 끝을 너무 가늘게 하면 자지러지고요. 테이퍼링 하지 않았다. 끝을 가늘게 하지 않았다. 자지러지지 않겠죠? 테이퍼링을 지나치게 해야 끝이 자지러집니다. 오버 프로세싱을 하지 않으면 끝이 자지러지지 않겠죠? 오버 프로세싱 했다. 약을 강하게 썼다. 로드에 꼭 감지 않았다. 방치 시간이 길었다. 너무 테이퍼링 했다. 컬과 결이 강하게 형성되고 끝이 자지러집니다. 자, 퍼머넌트 웨이브가 잘 나오지 않았다. 왜 그럴까요? 자, 여기서 웨이브가 잘 나오지 않았다는 얘기는 컬과 결이 너무 강하게 형성돼서 끝이 자지러지는 것도 포함되고, 약액이 잘 침투하지 못해서 아예 웨이브가 잘 형성되지 않은 것도 포함이 됩니다. 어쨌든 웨이브가 잘 나오지 않았다. 원하는 대로 웨이브가 되지 않은 이유는, 적당히 되지 않은 이유는, 그런 걸 묻는 겁니다. 사전 샴푸 시에 비누와 경수로 샴푸하여 두발에 금속염이 형성됐다. 자, 이러면은 약의 침투가 힘들어서 웨이브가 잘 나오지 않습니다. 비누와 경수로 샴푸해서 두발에 금속염이 형성됐다. 웨이브가 잘 나오지 않고, 오버 프로세싱으로 시스틴이 지나치게 파괴된 경우에도 웨이브가 잘 나오지 않습니다. 오버 프로세싱으로 시스틴이 지나치게 파괴됐다? 웨이브가 잘 나오지 않고, 두발이 저항성 모이거나 발수성 모인 경우 약액 침투가 힘들죠? 이런 경모인 경우 웨이브가 잘 형성되지 않는다. 그리고 와인딩 시 텐션을 주어서 말지 않았다. 자, 이런 경우에도 앞에서 봤듯이 웨이브가 너무 강하게 형성되고 끝이 자지러지죠? 웨이브가 잘 나오지 않는 걸 말합니다. 웨이브가 잘 나오지 않았다는 말은 웨이브가 아주 약하게 형성되거나 아주 강하게 형성돼서 둘 다 잘 나오지 않은 거에 해당하겠죠. 와인딩 시 텐션을 주어야 웨이브가 잘 나온다. 그래서 와인딩 시 텐션을 주어서 말았다. 웨이브가 잘 나오겠죠. 잘 나오지 않는다. 틀렸다. 자, 콜드 웨이브 시에 일반적으로 굵고 모량이 많은 두발은 소형 로드를 사용합니다. 자, 막대기의 굵기가 가늘어야지 굵고 모량이 많은 두발을 잘 말 수 있겠죠. 대형 로드를 사용한다 하면 틀린다. 콜드 웨이브 시 일반적으로 굵고 모량이 많은 두발에는 소형 로드를 사용하고 스트랜드, 블로킹도 작게 해야 됩니다. 당연하겠죠? 모량이 많으니까
블로킹을 크게 하면 너무 많은 모바일 다발을 크게 잡게 되겠죠. 그러니까 블로킹을 여러 개 작게 하고 소형 로드를 사용해서 말아줍니다. 두 발이 많이 상한 상태의 긴 모바일 손님에게 퍼머넌트 웨이브 시술 시에는 처음에 로드를 와인딩해야 하는 부분을 목덜미의 중앙 윗부분부터 맙니다. 두 발이 많이 상한 상태의 긴 모바일 손님에게 퍼머넌트 웨이브 시술 시에는 목덜미 중앙 윗부분부터 로드를 와인딩한다. 자, 퍼머넌트 와인딩 시 두부의 크라운 하단과 양 사이드에는 중형 크기의 로드를 사용합니다. 와인딩 시 크라운 하단과 양 사이드에는 중형 크기의 로드를 사용한다. 그 싸중입니다. 그 싸중. 크라운 하단과 양 사이드에는 중형 크기를 사용한다. 두 발이 많이 상한 긴 모바일 손님이다. 목덜미 중앙 윗부분. 크라운 하단과 양 사이드다. 그 싸중. 중형 크기의 로드를 사용해요. 그리고 목덜미 쪽 네이프 부분은 소형 로드를 사용하고 대형은 탑에서 크라운 앞부분에 사용합니다. 소형은 네이프, 대형은 탑에서 크라운 앞부분, 크라운 하단과 양 사이드는 중형 크기다. 자, 콜드 퍼머넌트 웨이빙 시 제1액을 바르고 비닐캡을 씌우는데요. 그 목적은 산화를 방지하고 온도를 유지하고 제1액의 활성화 작용을 합니다. 1액이 작용하는 방치 기간 동안 체온으로 프로세싱 솔루션 작용을 빠르게 하는 역할을 한다. 뭐가? 비닐캡을 씌우는 목적. 1액의 작용이 두 발 전체에 골고루 행해지게 하는데도 그 역할을 하겠죠? 비닐캡. 그리고 비닐캡은 휘발성 알칼리의 휘산을 방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같은 말로 산일 작용을 방지한다. 이렇게도 나옵니다. 자, 콜드 퍼머 웨이빙 시 환원제인 1액을 바르고 비닐캡을 씌우는 목적은 산화를 방지한다. 온도를 유지해서 1액의 작용을 활성화한다. 체온으로 솔루션 작용을 빠르게 하고 1액 작용이 두 발 전체에 골고루 행해지게 하고 휘발성 알칼리의 휘산을 방지한다. 산일 작용을 방지한다. 모두 비닐캡을 씌우는 목적입니다. 하지만 두 발을 구부러진 채로 정착시키기 위해서다? 자, 이건 아니죠. 와인딩된 채로 고정시키는 것은 산화제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라놀린 약효를 높여줌으로 1액의 피부염 억제를 한다? 자, 요것도 아니에요. 상관없다. 라놀린 약효를 높여줌으로 1액 피부염 유발 억제, 비닐캡 씌우는 목적 아니에요. 그리고 2액의 고정력을 강화시킨다. 요것도 틀렸습니다. 1액의 침투력을 강화시킨다. 요렇게 하면 비닐캡의 목적이 되겠죠. 자, 펌의 일반적인 과정에서 모발 상태에 따라서 땡땡은 생략 가능하다. 자, 뭘까요? 바로 열처리입니다. 모발 상태에 따라서 펌의 일반적인 과정에서 열처리는 생략 가능하다. 하지만 1액, 2액 도포를 생략할 수 없고 중간 린스도 생략할 수 없어요. 모발 상태에 따라서 펌 과정에서 열처리는 생략 가능하다. 자, 그라데이션 컷업 스타일의 퍼머넌트 웨이브와 와인딩 사용 시 사용되는 로드의 기준은, 자, 앞에 거 다 필요 없고 퍼머넌트 웨이브 와인딩 시 사용되는 로드 기준 아까 했죠? 소형은 어디 쓴다고 했죠? 네이프. 대형은 탑 부분과 크라운 앞부분에 쓴다고 했죠? 그래서 두부의 네이프에는 소형 로드를 사용한다. 이게 맞겠네요. 두부의 네이프에는 소형 로드. 모발이 두꺼운 경우에도 로드의 직경이 작은 로드를 사용한다고 했죠? 모발이 두껍고 모발량이 많다. 로드 직경은 작아야 된다. 큰 로드 사용한다. 틀렸다. 자, 그림을 보고 판단해야 되는 비껴 말기 와인딩 시 웨이브의 방향은 그림과 같이 두피에서 블라킹에서 스트랜드를 잡아서 로드를 댄 다음 요렇게 왼쪽으로 삼각형을 이루어서 말게 되면 요 빗면 미끄럼을 타고 가듯이 말리는 웨이브 방향이 됩니다. 그래서 웨이브의 방향은 요 빗면 미끄럼틀을 내려가면서 타고 가면서 말린다. 요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요런 그림이 나왔다. 빗면 쪽으로 타고 가면서 말린다. 미끄럼 타고 가면서 말린다. 이렇게 생각하고 보기를 고르셔야 됩니다. 반대로 해보죠. 요렇게 삼각형으로 빗면이 오른쪽에 형성됐다. 웨이브의 방향은 요런 식이 되겠죠. 미끄럼이 형성된 빗면 미끄럼을 타고 가면서 말린다. 요 그림을 찾으시면 됩니다. 자, 퍼머넌트 웨이브 직후에 아이론을 했다? 자, 굳이 아이론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퍼머넌트 웨이브 직후에 아이론을 하면 머릿결이 부스러지는 등 모발이 상하게 됩니다. 모발이 열상을 입는다. 퍼머넌트 웨이브 직후에 아이론하면 안 됩니다. 머릿결이 부스러지는 등 모발 열상을 입게 됩니다. 퍼머넌트 웨이브 시술 후에 컬과 결이 강하게 형성되었다면 그 원인은, 자, 모발이 자지러지는 원인하고 비슷하죠? 모발 길이에 비해서 너무 가는 로드를 사용했다. 당연히 컬이 강하게 형성되겠고, 프로세싱 기간이 길었다. 강한 약액을 선정했다. 컬과 결이 강하게 형성되겠죠? 하지만 고무밴드가 강하게 걸렸다? 자, 고무밴드와 컬과 결과는 상관없습니다. 고무밴드는 그냥 로드에 모발이 풀어지지 않게 고정시키는 역할을 할 뿐이에요. 밴드가 강하게 결린 경우 컬과 결이 강하게 형성된다. 틀렸다. 자, 이상입니다. 미용 기능사 필기, 벼락치기 기출 스피드 암기 노트, 미용 이론 파트의 마지막 시간 여기까지였습니다. 파이팅 공공TV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알찬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